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추진하기로 함께 뜻을 모았습니다. 자, 한미가 팩트시트를 통해서 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공식화했죠. 이게 수면 아래서만 논의되던 핵 잠수함 협력이 드디어 물 위로 떠오르게 된 건데요. 그런데 정작 발표 후에는 이 핵 잠수함을 바라보는 한미의 시각 차이도 있다고 합니다. 먼저 영상으로 볼까요? Utilization of that submarine for counter China, I think is a natural expectation. The United States would expect partnership to meet our combined goals on what the United States considers to be our pacing threat, which is China. 문 교수님, 미국이 우리나라 핵 잠수함 추진을 허용한 이유가 이 중국 견제 때문이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미국은 중국을 부상하는 걸 굉장히 싫어하잖아요. 예. 중국 견제도 있고 그렇게 얘기하지만 우리 목적은 다목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우리 이 계획이 있죠. 첫째는 북한의 SLBM을 우리가 억제해야 된다. 그다음에 과거에 우리가 뭐 중국이나 일본으로부터 많은 유린을 당하고 압박을 당했는데 이제는 미군이 지금 있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없죠. 미군이 떠날 거에 대비해서 우리는 전력 건설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방향에서 우리는 다목적이다. 그런데 미군 같은 경우는 저런 얘기를 또 하는 것도 합당해요. 그래서 우리는 군사력을 건설할 때는 위협이 어디로부터 오느냐 이걸 네. 철저히 분석해서 북으로부터 올 때 뭐 주변으로 올 때 이런 걸 다 가상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특정 국가를 위해서 한다. 그건 바람직한 표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미국이 원한다면 협력을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우리를 그동안 미국이 우리를 많이 도와줬잖아요. 네. 동맹이고 동맹이 원하면은 우리가 그때 가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우리 국익을 고려해서 참여할 땐 참여하고 그런 건 뭐 당연스러운 절차이니까 뭐 질문 자체가 좀 중국을 위해서 그런 거냐 이런 건 안 맞는 것이고 그렇군요. 그래서 예. 우리 주변국의 위협이 어디로 올 거냐 여기에 대비해서는 이제 우리가 이 기동성도 충분하고 공격도 출중한 이런 핵잠수를 가질 때가 됐다는 건 다 이제 공론화가 된 거죠 이제. 그런데 저렇게 이제 해군 참모총장이 이런 이제 일련의 발언들, 중국 견제를 시사하는 것 같은 발언들을 내놔서 그런지 우리나라의 핵 잠수함 추진에 중국은 물론 일본도 좀 술렁이는 모습입니다. 希望韩国用好近水楼台的优势，当前中韩关系改善向好，这种态势来之不易，值得倍加珍惜。 자, 그런데 이런 반응들이 지금 나온다는 거예요. 보면은 자, 아사히 신문은요, 중국과 북한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일본에서도 도입을 둘러싼 논의가 가속될 전망이다. 산케이 신문은 한미일이 핵 잠수함의 공동 개발과 운용을 논의해야 한다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물론 일본까지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하는 이유가 뭘까요, 박경식 교수님? 해군 전력이 타군 전력에 대해서 차별화된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해군 전력은 특히 원해에서 가능할 작전할 수 있는 플랫폼의 경우에는 외교력을 군사력으로 뒷받침하는 핵심 전력이에요, 사실은. 예. 수상함도 그렇고. 근데 원자력 추진 잠수함 같은 경우에는 원해에서 장기 작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외교적 전략적 레버리지가 확실히 있는 것이죠. 그런 상태에서 중국은 NPT 준수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서태평양에서 미중 간 대리전 어떤 성격의 경쟁을 하고 있거든요. 그 공간이 해양이라는 공간이고요. 거기는 대만 해협, 동중국해, 남중국해, 심지어는 서해까지 이제 해당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 미중 전략적 경쟁에서 해상에서 역할을 할 어떤 그런 의지를 갖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당연히 한국의 그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 가져올 전략적 균형의 변화 이거에 주목한다고 보는 것이고요. 일본이 어떤 역할을 한국에게 어떤 빼앗길 경우에 외교적으로 사실은 주도권을 잃게 될 수 있는 그런 파장까지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 논의가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핵추진 잠수함 물꼬를 트니까 뭐 미국뿐만이 아니라 주변국들이 관심을 하나둘씩 갖기 시작해요. 물론 그 속에는 우려도 있지만 그러면 이 핵추진 잠수함이라는 게 어떤 모습이고 이게 어떻게 움직이는 건지 지금부터 그 잠수함 내부 구조를 직접 들여다보면서 비밀을 하나씩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자, 저희대로 지금 이제 잠수함이 하나 뜨게 될 텐데요. 보면은
이게 바로 2017년 한국 부산 해군 기지에도 입항한 적 있는 미국의 핵잠수함 미시건호입니다. 자, 이게 외부는 많이 봤지만 사실 핵 추진 잠수함 내부를 본 분들은 많이 안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아니 그럼 핵 추진 잠수함 내부는 도대체 어떻게 생긴 거냐 궁금한데 그래서 저희가 임철균 연구원을 특별하게 모셨어요. 내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핵추진 잠수함의 내부는 크게 네 군데로 구분이 될 수 있습니다. 먼저 함수 쪽 공간에는 탐지 소나라든지 이런 탐지 체계에 관련된 여러 가지 소나 체계가 있고 그 밑에 어뢰를 장전하고 어뢰를 발사하는 어뢰실이 있습니다. 그 다음 공간으로는 마스트하고 이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마스트하고 이어진 부분에 지휘 통제실이 위치하고 거기에 식당이나 기타 침실이 위치하죠. 그렇군요. 그 마스트 뒤쪽으로 이제 발사관들이 위치합니다. 지금 화면에 SSGN 727이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네. 이 미시간호는 미국의 SSBN인 오하이오 클래스를 개량한 버전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VLS 저 탄도탄 트라이던트 2 D5LE 탄도탄을 발사할 수 있는 저 22개의 발사관에 VPM이라는 차세대 수직 발사 체계를 집어넣고 한 개 발사관에 7발의 토마호크를 집어넣어서 네. 저 잠수함 한 척이 최대 154발의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정밀 타격 역량을 부여한 거죠. 그 발사관의 뒷공간부터가 이제 원자로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네. 원자로가 위치하고 있고 원자로의 그 뒷공간으로 터빈이 위치하면서 가장 한미 쪽에 이제 추진 체계로 동력을 전달하게 되는 거죠. 이 핵추진 잠수함이 가지고 있는 가장 여기 뒤에 중요한 원자로 구역 말씀하시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예. 저 원자로 구역과 기관실 사이에는 터빈과 냉각 체계가 존재하고요. 원자로의 하단 부분에는 이제 디젤 엔진 체계가 별도로 또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핵심은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저 뒤에 있는 그 원자로 구역이 핵 추진 잠수함의 핵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원자로 구역이라는 게 어떻게 생겼는지 세계에서 유일하게 그 내부가 공개된 프랑스 핵 추진 잠수함 영상 특별하게 준비했습니다. 영상 한번 볼까요? 자, 영상을 보면은요, 이게 그러니까 그 인근 구역이라는 거예요. 근데 좀 평범한 기계실 같다고 해도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울퉁불퉁한 두꺼운 좀 철판으로 감싸져 있고 이게 내부에서 발생하는 방사선이 밖으로 새지 못하게 이게 설계된 일종의 또 보호장치라고 합니다. 이곳이 원래 그 잠수함을 전진시킬 수 있는 에너지를 만드는 원자로 용기라는 게 있던 곳인데 저렇게 두꺼운 강철로 핵심 구역이기 때문에 고온의 열을 만들어내서 그 강철로 둘러싸여져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문구치 교수님, 저 내부에서 원자로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이제 원자로 원리는 함정용 원자로 원리나 지상에 있는 원자로 발전은 비슷해요. 그런데 얼마나 작게 만들어야 되느냐. 그다음에 이제 배는 승조원이 바로 옆에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방사능 차폐 장치 철저히 만들어야 돼요. 안전하게. 그래서 아주 컴팩트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뭐 원리는 그 원자로에는 핵분열 시키잖아요. 핵분열 시키면 엄청난 열이 발생해요. 네. 열이 발생하면 그 물을 이제 끓이는 거 328도까지 올리면은 그 아주 압력을 대야지 끓지 못하게 하고 그 물을 그대로 증기발생기라는 데 보내줘요. 저걸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증기발생기로. 예. 예, 저기 물을 저기 고온에서 발생되는 게 이제 물이 끓지 않도록 가압을 해가지고 네. 그다음 증기발생기 쪽으로 보내는 거예요. 증기발생기. 그럼 저기 나타나는 증기발생기가 이제 터빈을 돌려요. 엄청난 증기가 가면서 터빈을 돌리면서 터빈 옆에 있는 발전기를 돌린다고. 네. 결국에는 발전기는 전기를 생산해서 추진 전동기를 돌려가지고 이제 배가 추진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에는 이 디젤 잠수함은 이제 공기가 필요하잖아요. 디젤 엔진 돌리기 때문에. 네. 근데 원자로는 공기가 없어도 돼요. 그냥 핵분열만 시켜요. 물속에서 뭐 연료도 탑재할 필요도 없고 수명이 어떤 배는 수명이 네. 닿을 때까지 연료를 교체 안 해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수중에서 무제한 작전이 가능하다. 승조원의 체력과 식량만 있으면 네. 무제한 작전하기 때문에 이건 아주 은밀성이 뛰어나죠. 그러니까 저렇게 고압 터빈이 회전을 해서 그 전기 모터가 구동이 되고 이게 프로펠러가 회전을 하면서 이제 터빈에서 나온 그 증기를 통해서 계속 냉각과 재순환을 하다 보니까 이게 20년 이상 연료나 교체 없이 운용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예요? 우라늄 농축도가 적은 원자로를 쓰면은 그
연료분 교체 시기 한 10년에서 20년 정도 10년, 되는데 20년. 미국같이 고농축 우라늄을 쓰면 뭐 90% 이상 되면은 이거는 배 만들 때부터 투약할 때까지 연료분을 교체 안 해요. 추가 설명을 드리면은 네. 프랑스 해군 같은 경우는 르트리옹판급이나 아니면 슈프랭급 같은 경우는 저농축 우라늄 LEU 연료를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연료 교체 주기가 10년 미만입니다. 그런데 영국이나 미국 같은 이런 곳에 사용하는 핵추진 잠수함들은 HEU 고농축 우라늄 연료를 사용해서 네. 그 농도가 97.5% 이상이거든요. 그래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0년, 30년 사용이 가능하죠. 통상적으로 근데 15년 단위로 창정비 주기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그 설계 체제 내부까지 보고 나니까 우리한테 진짜 꼭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북한도 핵 추진 잠수함을 갖고 만들겠다고 하니까 거기에 맞서서 우리의 꿈도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이 핵 잠수함을 향한 우리의 꿈이 사실 이번이 또 처음은 아니에요.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는 그 물 밑에서 오랫동안 우리가 치열한 싸움을 벌여왔기 때문인데 그 여정을 한번 지금부터 풀어보려고 합니다. 이름하여 저희가 이렇게 한번 달아봤어요. 숨겨진 30년의 도전, 대한민국 핵잠의 비밀 프로젝트인데 그 첫 시작에는요, 바로 이 사건이 있었습니다. 영상으로 한번 볼까요? 김영삼 대통령은 북한의 핵 개발은 반드시 막아야 하며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서 만반의 대응책을 철저히 강구하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북한을 흡수 통일할 의도가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한반도의 평화와 국민의 생존, 번영을 보장할 자신과 능력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청와대가 그 북한의 핵 개발을 막아야 된다면서 만약의 사태라는 말까지 써가면서 대비하라고 했던 이 사건. 이게 바로 그 북핵 1차 위기 얘기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원래 이제 북핵 프로그램을 가동한 것은 6.25 전쟁으로 거슬러 올라가거든요. 1952년에 소련의 지원을 받아서 원자 조사 에너지 연구소를 만들어갖고 시작인데 실제로 북핵에 대해서 진짜 엄중하다고 느낀 것은 바로 1993년 1차 북핵 위기죠. 이제 1차 북핵 위기를 따져보기 위해서는 1968년 핵 비확산 그 조약을 살펴봐야 되는데 네. 당시에 1968년에 핵무기를 갖고 있는 5개 국가를 제외하고 나머지 국가가 핵무기를 갖지 못하도록 조약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68년 7월 1일에요. 예, 그렇죠. 그게 이제 국제적으로 NPT 체제가 이제 출범된 계기인데 그러면 나머지 국가들은 핵무기를 갖지 않는 대신에 상업적인 측면에서 원자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기술을 전수해 주기도 하고 그 여건을 이제 만들어 주는 것이거든요. 한국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서명을 해서 NPT 체제에 이제 회원국이 됐고요. 북한은 좀 뒤늦게 소련의 권고를 받아서 1985년에 가입을 했는데 1993년에 NPT 탈퇴하겠다고 선언을 한 거예요. 그 얘기는 국제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핵무기를 갖겠다는 의미를 선포한 것이거든요. 네. 굉장히 심각하고 이게 지금 핵 프로그램이 그냥 단순하게 의지만 가동시키는 게 아니로 정책화하겠다는 그런 모습이구나라고 판단을 해서 이제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인 거죠. 근데 그 배경을 따지고 보면 1992년에 영변 핵시설에서 플루토늄이 그 추출하는 양이 IAEA에서 발견한 것보다 좀 차이가 있으니까 이걸 좀 따져봐야겠다. 그래서 특별 사찰을 요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여기에 굉장히 거부를 하면서 1993년으로 이제 가는데 그때 3월에 한미연합훈련 팀스피릿 훈련을 하니까 잘 됐다. 요것을 계기로 해서 NPT 탈퇴하겠다는 명분을 만들어내자. 그러면서 굉장히 그 한반도 긴장이 고조가 되죠. 근데 여기에서 요걸 이제 매듭을 짓고자 하는 미국의 의지가 있어서 미국과 북한 간 고위급 회담이 열리고 그거를 이제 협상을 통해서 결국 1994년에 제네바 합의에 이르게 되죠. 제네바 합의를 통해서 결국은 미국은 경수로 제공해주고 중유 제공해주는 대신에 북한은 NPT 체제로 다시 돌아오게끔 이런 합의를 하게 되거든요. 이게 이제 사실은 1차 북핵 위기가 봉합되는 것처럼 보였던 그런 모습입니다. 당시에. 예. 근데 아까 조금 전에 외교문서 하나 저희가 흘러갔는데 외교문서 다시 한번 보면은 당시에 김영삼 대통령 반응이 이랬다는 거예요. 이게 북한은 오래 접촉해봐서 아는데 이게 공작적 차원에서 늘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면 된다. 귀하가 얘기한 것처럼 미 행정부와 의회, 한국과 미국을 붙이려고 이간질하려고 이런 뜻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정확히 잘 보았다고 생각하고 이게 결국에는 북한이 이제 전적으로 거짓말을 했다 이런 취지였던 것 같아요. 문 교수님. 그렇죠. 북한은 핵무기를 개발하겠다는 계획은 꾸준히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또 국제사회 생존을 위해서 개발했다고 했는데 우리는 사실 핵은 핵으로
대응해야 된다는 게 일반적인 논리잖아요. 네. 근데 미군이 주둔하고 있으니까 핵무기를 허용 안 한다고. 그래서 사선책으로 이제 잠수함, 핵잠수함이라도 만들어서 결국엔 그들이 이제 SLBM 같은 거 만들어 우리 위협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죠. 이게 잘 되었으면 좋은데 결국에는 중단이 됐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 우리 북한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강도가 심해지는데 뭐 미국에서는 한때 북한을 폭격하겠다고 폭격하겠다 했으니까 뭐 엄청나게 뭐 반대하는 이런 논리도 있고 카터도 방문해서 뭐 중재하고 이랬는데 그러다가 또 김영삼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또 어려웠잖아요. IMF도 돈도 없고 그렇죠. 이거 돈이 많이 든단 말이죠. 그다음에 뭐 친인척 비리 뭐 이런 것 때문에 엄청나게 어려웠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하려면 국가적 기술력 총동원해야 되는데 그런 만반의 준비를 할 여유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뭐 차일피일 미루다가 그냥 연구만 하자 이런 쪽으로 기울었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북핵 위기로 한반도의 최고조 긴장 수위까지 다닿게 되자 청와대가 당시에 전례가 없는 결정을 내려요. 그래서 첫 번째 핵잠 비밀 프로젝트, 비닉 사업을 시작하라 이런 지시가 내려왔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프로젝트죠? 죄송합니다. 비닉 사업 프로젝트는 당시에 우리 군이 처했던 상황을 돌아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이제 제1차 북핵 위기 때 우리 군의 초미의 관심사는 핵 WMD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이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우리 군을 전군을 현대화할 것인가, 이게 초미의 관심사였어요. 그 당시에 이제 차기 전차, 지금은 K2로 불리는 그 전차의 개발이 도입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공군은 F-14K가 도입이 논의가 됐고, 해군 같은 경우는 이때 논의가 된 게 바로 핵 추진 잠수함입니다. 209급 잠수함 도입 사업이 종료가 되면 이후에 3,000톤급, 그러니까 프랑스의 루비급 잠수함을 참고를 한 것 같아요. 이 루비급 정도 되는 핵 추진 잠수함 9척을 도입할 계획이었거든요. 그래서 한 480억 정도의 연구비가 국방부에서 ADD로 지원되기도 했어요. 그렇군요. 당시 김영삼 정부는 당시가 이제 소련이 막 붕괴하고 페레스트로이카로, 그래서 이제 러시아라는 신생 정부가 탄생해서 돈만 주면은 얼마든지 기밀을 빼낼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핵 추진 잠수함에 대한 도면이라든지 아니면은 소련제 소형 원자로에 대한 뭐 기술이라든지 이런 거를 획득하기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조금씩 핵 추진 잠수함으로 나아가고 있었는데 김대중 정부 들어와서 갑자기 212 잠수함 사업을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 212 잠수함을 할 때 기존의 209급 잠수함을 건조를 하고 있었던 대우조선이 아니라 그 당시까지는 잠수함을 만들어 본 적이 없었던 현대조선이 이 사업을 따내면서 잠수함 기술진들이 공중분해되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그러면서 이게 유야무야 넘어갔어요. 그 다음에 이제 군에서는 3,500톤급 디젤 중잠수함을 다시 기획했는데 그걸 다시 핵추진 잠수함으로 물꼬를 튼 게 바로 조영길 당시 국방부 장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김영삼 정부 때 저렇게 핵추진 잠수함용 원자로를 건설하시오 했던 그 비닉 사업이 비밀리에 추진하다가 결국에 이게 실패로 끝나게 됐다는 거예요. 왜 실패로 끝난 거예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기술력이 부족했어요. 그다음에 미국에서 계속 주시하고 있었거든. 한국은 1970년대 핵 개발하다가 발각이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 신뢰를 안 했다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핵연료를 달라고 하면은 주지도 않을 뿐더러 그런 여러 가지 사항이 있고 조금 전에 언급했지만은 정권이 뭐든지 안정이 돼야 이걸 추진력이 있는데 그런 추진력을 가질 만한 여유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계획은 뭐 잘 세웠는데 그 계획을 실현을 못했죠. 실현을 못했다. 결국에는 그래도 이제 북한과 좀 잘 해보려고 이제 당근을 내밀면서 여러 가지 신뢰를 쌓아오려고 했지만 결국에 북한의 약속 불이행으로 무너지게 됐습니다. 영상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나라의 자주권을 엄중히 침해하면서 1993년에 조약 제10조에 따르는 탈퇴 절차를 시작하였다. 우리는 조약에 명기된 탈퇴 공정을 모두 밟으면서 10년이 지난 2003년에야 조약 탈퇴 효력을 최종적으로 발생시켰다. 자, 이렇게 2차 북핵 위기가 고조되기 시작합니다. 또 그래서 이제 우리 정부가 다시 결심을 해요. 두 번째 핵잠 비밀 프로젝트 362 사업을 실행하라라고 뜹니다. 이게 362 사업이라는 뭐 이름이 붙었었던 거예요, 당시에. 근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36이라는 게. 당시 조영길 장관이 이 해군의 세 척의 핵추진 잠수함을 만들어라, 예. 만들겠다는 계획을 2003년 6월 2일 날 노무현 대통령 보고한 날짜예요. 그래서 362 사업이라고 했는데 2003년 6월 2일. 2003년 6월 2일 그래서 362 사업으로 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이제 362 사업 단장 역할을 맡았어요. 문 교수님 단장이셨죠. 예. 그런데 사실 그 당시에는 우리가 핵추진 잠수함 만들려면 잠수함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두 번째는 원자로를 소형화해서 컴팩트하게 집어넣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이 두 가지가 키 기술인데 그게 없었어요. 독일에서 잠수함을 가져온 10년 정도밖에 안 됐고, 그 다음에 이 핵추진 잠수함 만들면 돈이 많이 들어요. 돈이. 그런 돈도 별로 준비 안 됐어요. 해군 예산으로 하려다 보니까는 어려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핵추진 잠수함에 핵연료가 들어가요. 우란. 핵연료는 우라늄이잖아요. 우라늄은 핵무기 원료이기 때문에 미국이 항상 우리를 주시하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군사적으로는 사용 못하게 돼 있고, 대원칙이 그래요. IAEA나 NPT 한미원자력협정의 대원칙은 우라늄은 군사적으로는 사용 못하게 돼 있어요. 뭐 강대국 5국만 빼놓고, 강대국 5개는 빼놓고 나머지는 사용하지 말라 이거거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만들어도 미국이 협력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런 굉장히 절박함이 있었죠. 그런데 그리고 나서 거의 잠수함하고 원자로는 별도로 응용 연구를 계속한다. 네. 이런 방침으로 이제 내려앉았죠. 그 잠수함과 원자로는 나중에 응용 연구를 한다까지 하셨다는 거면은 이게 정확하게 당시 실제 사업이 어디까지 진행됐던 거예요? 실제 사업은 이제 잠수함은 ROC를 검토했죠. 작전 요구 성능. 그래서 그때 당시엔 4,000톤급으로 했고, 그 다음에 개념 설계라는 게 있어요. 잠수함 함정을 만들려면 개념 설계 1년, 그 다음에 기본 설계 3 내지 5년, 상세 설계 3 내지 5년 이렇게 진도가 나가는데, 개념 설계, 어떠한 형의 크기의 잠수함을 속력은 몇 너트나고 요 정도 만드는 개념 설계라고 해요. 거기까지 끝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하나 관심사는 선박용 원자로는 그 기간에 기본 설계 정도는 했어요. 그래가지고 뭐 예산이 엄청나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부어주고, 그다음 핵연료만 제대로 들어왔으면은 그걸 강력하게 추진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나 그 당시에 저도 뭐 책임자로서 엄청 걱정이 됐던 게, 잠수함도 안 만들어봤고 원자로도 안 만들어봤다. 그동안 뭐 그렇죠. 육상에 있는 원자로는 다 만들어봤지만 소형으로 만드는 굉장히 컴팩트한 기술이 굉장히 고난도 기술이거든. 그걸 안 만들어본 상태에서 정말 걱정이 많았는데, 위야무야 뭐 IAEA 사찰도 나오고 2000년대 우리 0.2g 우라늄 농축을 했거든요. 그게 북한이 NPT 탈퇴하면서 시끄러워졌어요. 그래 그때 일체 사찰하고 하면서 여러 가지 겹쳤어요. 뭐 신문에도 약간 보도되고, 그런 바람에 그게 이제 사업이 물밑으로 깔아앉았죠. 그래서 그러니까 개념 설계, 기본 설계까지는 어느 정도 이제 다 하셨었는데, 잠깐 신문 보도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비밀리에 추진됐던 게 저렇게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려지게 되면서 이게 점점 파장을 더 발생시켰다는 거예요. 반길주 교수님, 어떤 파장이 있었던 거죠, 당시? 내부적으로도 문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개념 설계와 기본 설계 조금 한 상태는 기술적 성숙도가 아직 완성되지 않은 상태예요. 그럼에도 갑자기 이제 언론에 이제 타니까 이게 내부적으로도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외부적 파장도 크죠. 그 외부적 파장이 클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나라가 핵 보유국이 되려고 노력을 했던 국가라는 그런 역사적인 어떤 그런 사건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현실적으로 안보 도전 요소가 있다라는 것을 국제사회가 인식하기 시작했거든요. 그건 뭐냐면 북한이 핵 고도화하면서 한국에게 안보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플랜 B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 아니라 핵보유로 가기 위한 교두보다라고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파장이 굉장히 컸고요. 주재국 그래서 무관들은 바쁘게 움직여서 이 상황이 어떻게 된 것인지 파악하려고 막 나섰고, 그랬군요. 그리고 NPT 체제를 관리하는 IAEA에서도 이거는 굉장히 위중한 상황으로밖에 볼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비닉 사업으로 추진됐기 때문에 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런 것들이 상당한 교훈이 됐죠. 그러니까 미국의 지원과 협력이 있어야지만 NPT 체제 포함해서 외교적인 파장을 제거하면서 추진할 수 있다는 교훈을 도출한 그런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한 가지 추가적으로 여쭤보면, 당시 그 언론 보도 나셨을 때 심정이 어떠셨어요? 저는 언론 보도 때문에 그랬다고는 생각 안 해요.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그 일제 사찰을, 아예 일제 사찰을 받으면서 뭐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놀란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해군에서도 그때 예산도 충분하지 않았고 그래서 사실 해군에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시작한 게 아니고 북핵 위협에 대비해서 국방부로부터 이렇게 검토해서 해봐라. 네. 해군이 이렇게 지시한 거예요. 사실은 그때 당시에 뭐 해군에서는 사실 이지스 구축함 갖는 것이 급선무였는데 이런 거 여러 가지 겹쳤어요. 그래서 기술력 부족, 그 다음에 핵연료를 안정적으로 공급 못 받는 거 이거 결정적이었죠. 이제 뒤늦게 이제서야 털어놓는 또 당시 단장이셨던 우리 문규식 교수님의 설명이셨는데 그런데 이렇게 핵 추진 잠수함을 향한 집요함이 또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 이건 또 세상에 좀 잘 알려지지 않은 프로젝트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문무대왕 연구소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이게 반결주 교수님 좀 추리소설 제목 같기도 하고 이건 어떤 비하인드 스토리입니까? 지금까지 이제 그 핵 원자력 추진 잠수함의 이제 어떤 궤적을 보면 30년 정도잖아요. 그 예산도 수천억 원 들었고 그게 사실은 3기 사업이 중단은 됐지만 어쨌거나 그 노하우, 그다음에 기술 이런 것들은 불씨가 살아남거든요. 그 네. 살아남아서 오게 된 게 결국은 문무대왕 연구소로 이어졌다 그렇게 볼 수 있는데요. 박근혜 정부 시절에 원자력 잠수함용 소형 원자로 SMR 추진을 하죠. 그래서 ADD에 응용 연구를 지시를 하고 이게 뭐냐면 전홍축 우라늄 핵연료를 가지고 예. 핵 추진 엔진 육산 시험을 해야 되는데 그 실험장을 이제 건립하는 측면에서 문무대왕 연구소가 결국은 가시화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 추진되는 그게 이 불씨를 통해서 이제 살아남고 결국은 이런 것들이 다 사실 불씨가 살아남아서 일체형 소형 원자로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최초로 만들어냈는데 이것도 살아남아서 결국은 민간 측면에서 도움을 준 것이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이 정책적 관심을 다시 보이기 시작해서 미국을 설득하기 굉장히 노력을 하죠. 미국 네. 그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 필요하다. 그때 당시에 뭐 경항모도 얘기가 나왔었고, 근데 미국에서는 과연 그 전력이 전략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이제 반문을 하고 이 기술 여기에 또 더군다나 국무부, 에너지부 등 비확산 그 집단 사고가 가동이 되면서 결국은 핵 확산의 우려와 연동시켜서 사실은 제동이 되는 이런 과정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민간 업체들은 또 나름대로 미래를 또 준비한 거예요. 예. 예를 들면 보일러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보면 원잠을 설계하고 운영하는 시뮬레이션 이런 걸 가동시켰는데 최근에 가동시켰는데 성공한 곳으로 평가가 되고 있고요. 또 하나오션하고 두산 한국원자력 연구원이 중심이 돼서 뭐 냉각 시스템, 원자로 안정성 이런 것들을 계속 연구를 해와서 불씨가 군은 군대로 그다음에 민간대로 살아남아서 그게 지금 모이는 시점이 바로 2025년이 됐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2025년으로 이제 왔어요. 와서 우리가 그렇게 오랫동안 꿈꿔왔던 핵 추진 잠수함이 현실로 점점 다가오는 모습이 된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아직도 넘어야 할 과제들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나하나 지금 따져볼 텐데 지금부터는 팩트시트 안에 여전히 빈 부분들 한 번씩 채워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이겁니다. 핵 연료 공급은 핵 연료 공급 누가 맡게 되죠? 핵 연료를 현실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국가는 사실 대한민국은 미국입니다. 고농축 우라늄 연료를 공급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국가는 미국이고요. 지금 우리 정부가 하려고 하는 HALEU, 그러니까 20%에 근접한 저농축 우라늄을 만들려면 네. 미국의 기술이 들어가지 않은 미국산 우라늄이 아닌 제3국으로부터 수입하고 제3국에서 받아들인 그 원심 분리가 있으면 지금도 우리가 국내에서 농축할 수는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걸 하려면은 한미 원자력 협정이라든지 또는 미국의 눈치를 보는 다른 서방 국가들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걸리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미국으로부터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우리 교수님들께서 오늘 계속 설계가 됐다, 개념 연구가 됐다, 설계 연구를 했다, 운영 시연을 했다 이렇게 하셨잖아요. 이게 실제로 만들어지려면은 저 연료를 집어넣고 소형 군용 원자력 잠수함용 원자로를 가동시킬 지상 실증로에서 저걸 돌려보고 충격도 가해보고 압력도 가해보고 해야 되는데 그 군용 실증로가 없습니다. 오늘 지금 얘기 나온 문무대왕 과학연구소 아직 지어지지도 않았어요. 내년에 준공됩니다. 거기에 지어질 건 아라 연구로인데 70메가와트짜리예요. 근데 핵추진 잠수함에 들어가는 것들은 다 150메가와트 이상의 원자로가 필요합니다. 저농축이라고 할지라도.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보완이 되고 미국으로부터 핵추진 잠수함용 연료가 원활하게 공급되는 추가적인 협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NPT 체제 하에서 그러면 핵물질을 어떻게 우리가 얻어올 거냐 이것도 하나의 숙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런 입장을 또 내놨습니다. 원잠 문제를 다루려면 원잠은 핵물질을 우리가 이제 군사적으로 쓰는 거니까 이제 그 군사적이라는 것이 핵무기하고 관련 있는 건 아닙니다. 가령 호주가 오커스를 할 때를 우리가 참고해 본다면 그거는 미국이 가지고 있는 원자력 법상에 거기 91조가 있는데 91조에 예외 조항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호주가 그런 사례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다는 거죠? 호주 경우는 지금 362 사업과 다르게 천군만마를 얻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핵 무기를 운영하지 않으면서 원자력 추진으로 재래식 전력으로 활용하겠다라고 하면서 처음 공식을 만들어낸 게 오커스죠. 그래서 2021년에 오커스 동맹을 미국, 영국, 호주가 맺어서 미국과 영국의 도움을 받아서 호주가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8척에서 10척 확보하는데 2040년까지 완성을 하겠다. 그래서 원잠 함대를 이제 구축하겠다고 하면서 거기에 NPT 문제, 그다음에 미국 원자력법 관련 예외 조항을 적용해서 특별 그 법을 만들어서 특별 협정을 만들어서 문제가 없게 다 추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이걸 다 풀어준 겁니다. 그래서 미국도 이번에 한국 그 원잠 계획에 대해서 좀 쉽게 이렇게 허가를 해주고 협조를 해주겠다고 한 게 오커스라는 공식이 있어서 가능했던 겁니다. 공식이. 자, 그러면 또 다른 팩트시트의 빈 상태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자, 이번 팩트시트 이후에 아직 이거는 불분명하다는 거예요. 핵잠은 어디서 건조하게 될까?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되죠? 이 핵잠 건조는 사실 두 가지를 봐야 됩니다. 호주랑은 다른 게 뭐냐면 그러니까 원잠을 만들려면 선체가 있어야 되고 소형 원자로 있어야 되고 핵 연료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잘만 하면 그러니까 미국과 공조까지 잘하면 핵 연료까지 다 우리나라가 만들 수 있어요. 근데 호주는 세계 아무것도 기술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그 세계 수준의 조선 기술 특히나 장보고 3 배치 2 같이 이렇게 세계 최강의 재직 잠수함을 만드는 그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 그다음에 이게 메스가 프로젝트하고 연결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단독으로 하면 제일 좋지만 그러면 미국으로부터 정책적인 어떤 신뢰성, 안정성이 10년 이상 가기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미국도 어느 정도로 참여시켜서 해야 된다. 그러려면은 사실은 첫 번째 요소를 생각한다면 전력화 시기, 그다음에 전력화 비용을 고려했을 때 당연히 우리나라가 돼야 되는데 핵연료를 넣는 단계에서는 미국 가서 완성을 한다든가 아니면 4번 함 정도는 미국 조선소에서 하고 그리고 오커스 잠수함을 만들 때 우리나라가 더 참여하게 이렇게 맛 교환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약간 응용을 해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그거는 지금 양국이 정밀하게 협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건조는 한국에서 하고 나머지 미국의 잠수함 건조나 수리실 부족하거든. 그건 우리가 약속한 대로 지원하겠다 이런 방향으로 정리하고 있어요. 풀어야 할 디테일이 또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마지막 또 빈칸이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뭐냐면 이겁니다. 핵연료 재처리 권한은 어느 수준 정도로 하게 될 것이냐. 이건 어떻게 전망하세요? 그 일본 수준으로 해달라 그거예요. 그래서 일본도 1988년도에 미일 원자력 추진 개청하면서 막 총력 외교를 했어요. 그래서 그 정도는 해줘야 농축 및 재처리는 해줘야 우리가 원자력 주권을 확보하는 거다 이런 게 인식이 됐고 우리가 이제 엄청난 투자를 미국이 하잖아요. 그런 뭐 반대급부로 이번에 이제 심도 있게 논의가 돼서 아마 농축하고 재처리한 수준은 우리가 이번에 갖지 않을까 그렇게 희망을 해봅니다. 자, 지금의 이제 팩트시트 빈칸부터 해서 우리가 쭉 역사까지 한번 살펴봤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렵게 이제 핵추진 잠수 첫 발을 띄게 됐는데 이 성공까지 가기 위해서 우리가 좀 경계해야 할 변수는 뭘까요? 경계해야 될 부분은 그냥 옛날 같이 인도가 이제 해군에만 맡겼어요, 그거를. 그래가지고 뭐 32년 걸렸는데. 선진국, 미국, 영국, 뭐 프랑스 이런 데 다 국책사업단을 만들어가지고 원자로 저거 하나 하려면 핵연료 사용하고 외교부도 다 들어가야 되고 산자부도 들어가야지 그다음 과기부, 국방부 다 들어가야 돼. 그래서 정말로 국책사업단을 구성해서 오케스트라 지휘하듯이 국가기술력을 총결집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엄청난 세금이 낭비될 수 있죠. 지연되고. 그래서 지금 정밀하게 검토하고 있는 걸 알고 있어요. 네, 또 이렇게 세 분과 함께 핵잠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까지 한번 짚어봤습니다. 연료 공급을 허용을 해주시면 재래식 무기를 탑재한 잠수함을 여러 척 건조해서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우리에게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죠. 바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진 겁니다. 저희가 조금 전에 이제 한미 국방장관이 첫 단추를 깼다, 협의가 시작됐다라고까지 전해드렸어요. 아직 디테일은 좀 남아 있지만 일단 문근식 교수님이 저희가 찾아보니까 이 초대 핵 추진 잠수함 추진 단장까지도 역임을 하셨던 이력이 있어서 이번 그 소식이 굉장히 남다르실 것 같아요. 감회가. 오랜 체증이 내려간 것 같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공식적으로 한미 정상회담 할 때 얘기를 하리라고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예. 일거에 미국, 한국 국민들, 의회 다 이렇게 꼭 필요성을 유쳤고, 그다음에 우리는 왜 필요한지, 그다음에 우리는 할 수 있다, 만들 수 있다. 그러나 핵 연립만 필요하다. 이걸 함으로써 주변국까지 다 공포를 했단 말이죠. 네. 이거는 이제 핵추진 잠수함을 공론화를 시키는 하나의 현장인데 참으로 이제 해군에도 축하할 일이고 이제는 많은 국민들이 좋아하는 반면에 또 아직도 필요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 가지고 따지는 사람이 있는데 지금 얘기하면 뒷북치는 거예요. 사실 트럼프 일기 때부터 우리가 얘기를 했어요. 도와달라, 협조를 해달라니까 NCND 부정도 긍정도 안 했어요. 그렇죠. 그래 강한 부정을 안 했기 때문에 우리 정부에서는 이미 시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한 30% 진도가 나가죠.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이제 비밀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정도 간 상태에는 이미 수천억을 투자했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되고 지금 필요성 가지고 갑론을 박아는 건 시간 낭비예요. 그래서 그렇군요. 일단 잘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이제 국민적 여론을 응집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누구보다 국내 또 최고 전문가, 잠수함 전문가이신 우리 문 교수님이 이렇게까지 흥분하시는 거 보면은 기쁜 소식이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전 세계가 난리였어요. 우리뿐만이 아니라요. 네. 전 세계가 놀라기 전에 저부터 놀랬고요. 네. 이거 처음에 대통령께서 얘기하는 거 보고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해도 되나라는 우려가 좀 들었었는데 그 다음에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승인을 해줬다는 얘기를 들어서 놀랬고 또 다른 나라들도 아마 저처럼 이게 될까라는 생각을 했는지 그 AP통신이랑 로이터 통신 같은 경우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승인을 해주고 한 발 더 나아가서 미국이 핵 추진 잠수함 건조 기술을 제공해 줄 것이다라고 이제 했습니다. 이건 약간 오해가 있는 부분이긴 한데 오해를 하는 게 전혀 이상하지가 않은 게 미국이 이렇게 핵 추진 잠수함에 관해서 다른 나라한테 뭔가 언급을 하거나 기술을 이전해 준다고 하거나 승인을 해준 적은 거의 없고 아마 1950년대 영국이 거의 유일한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전 다른 나라도 굉장히 많이 놀랬죠. 그래서 이제 관련 보도들도 이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으로 이제 우리나라한테 어떻게 보면 상당히 오랫동안 수건 사업이었던 게 이제 풀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 이번에는 이 건조가 과연 현실화는 될 수 있을지 벌써 이제 기대도 크지만 우려가 또 나오는 것도 현실이기는 합니다. 일단 오래된 수건이라고 했으니까 짧게 한번 짚어보죠. 얼마나 오래된 수건이에요? 저도 사실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이게 김영삼 정부 때로 올라가더라고요. 그때 국제 정세를 잘 보시면 소련이 무너지기 때던 때였죠. 네. 그다음에 냉전이 이제 무너지면서 우리가 당시에 이제 러시아에 차관도 빌려줬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불곰 사업 같은 거 진행했는데 이때 약간 극비 사업으로 추진을 했다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고요. 사실 본격화된 건 저도 기억이 나지만 노무현 정부 시절이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때 이제 핵잠 검토도 했었고 전담부서 설치도 했었고 여기 또 계시잖아요. 예. 당시 근무를 또 하셨던 우리 그랬었고. 문 교수님. 다만 그때 이제 언론의 이제 비닉 사업으로 이제 비밀 사업으로 진행을 하다가 언론에 좀 노출이 됐었고 또 한 가지로는 이제 국제 원자력 기구의 우라늄 농출 시설 사찰과 이 언론 노출이 되면서 잠정적으로 약간 중단이 됐었죠. 네, 그런 일단 문제도 있었고 또 한 가지로는 이제 우리가 이제 기술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당시만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국산 잠수함을 건조하는 능력이 상대적으로 뒤떨어졌기 때문에 원자력 잠수함까지 특히 이제 핵 추진 잠수함 때까지 가는 것은 조금 시기상조다라는 얘기도 있었고요. 하지만 이어서 다음 정부에서도 지속적으로 사실 비닉으로 많이 했어요. 비닉 사업으로 진행을 했고 다만 이제 문재인 대통령 때는 이 핵 추진 잠수함보다는 미사일 협정 개정에 오히려 좀 포커스가 맞춰졌었죠. 그러면서 미사일 협정은 개정을 했지만 핵 추진 잠수함은 살짝 좀 뒤로 밀렸던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비닉 사업이라고 해주셔서 문 교수님께 좀 여쭤보면은 그래도 지금은 좀 밝힐 수 있다. 당시에 좀 얼마나 비밀리에 하셨던 거예요? 당시 제가 할 때는 비닉 사업을 설정을 안 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누가 언론에 터뜨려 중지했다는데 사실 그때는 기술적으로 너무 열악했어요. 핵잠수함 만들려면은 잠수함 만들 수 있느냐는 경험이 있어야 되고 원자로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그때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독일에서 잠수함을 가져온 10년 네.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위에서 내려온 지시는 7년 만에 만들어라. 그렇기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었었고 그런데 이제 그때 당시 해군에서도 이제 이지스 구축함을 가지려고 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예상이 너무나 한 번에 많이 들어간다. 이런 뭐 여론도 있었죠. 자, 본격적으로 이제 핵잠수함 건조를 이제 저희가 가상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자,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핵 추진 잠수함을 승인을 했으니까 그런데 승인한 이후에 벌써부터 이제 우리나라에 풀어야 할 숙제들이 산더미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넘어야 할 산들이 많다는 건데 자, 첫 번째 넘어야 할 산 뭘까요? 그러니까 잠수함이 저렇게 만들어지기까지 일단 기술력이 문제라는 겁니다.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문 교수님. 지금 이 2025년 우리에게 핵 추진 잠수함 만들 기술력은 있습니까? 있습니다. 있고 그다음에 잠수함을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 그다음에 원자를 만들 수 있느냐 없는데 잠수함 우리가 세계 최고 수준의 디젤 잠수함 만들어서 이미 수출을 하고 있고 지금 캐나다하고 뭐 독일하고 양 2파전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이거는 뭐 디젤 잠수함은 우리가 독일에서 배워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20년 만에 인도네시아하고 경쟁해서 우리가 사업을 땄고 그다음에 이번에 캐나다는 두 번째 이제 경쟁하게 됩니다. 이 정도면은 독일이 디젤 잠수함 베스트셀러예요. 거기를 이제 누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괜찮죠. 그다음에 원자로는 UAE나 뭐 체코 최근 애들은 팔자고 하는데 이거는 원리는 똑같아요. 원자력 발전소에 원자로나 함정에 들어가. 근데 얼마나 컴팩트하게 조그만하게 만들어 가지고 그걸 안전하게 만드는 이건데 이 능력도 우리는 갖추고 있어요. 그러나 단지 우리가 부족한 거는 함정용으로 작게 만드는 거. 이거는 아직 우리가 안 만들어 봤는데 지금 연구 단계에서는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그다음에 육상에서 지금 다 만들어보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잠수함을 만드는 이제 기술을 갖추고 있더라도 이제 원자로 기술까지도 문제 없다고 하셨는데 그래도 국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거는 그러니까 에너지를 낼 수 있는 원자로를 제작할 수 있는 기술이 우리가 있냐 이 여부일 것 같아요. 기반 기술은 다 갖고 있죠. 최근에 이제 화두가 되고 있는 SMR. SMR도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거를 실제로 만들 수 있는 나라 몇 나라 안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가 꼽혀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원자력 발전에 필요한 원자로들 그동안 계속 만들어 왔고 또 한 가지 이제 영상으로 나오고 있지만 핵 추진 잠수함에 있어서 원자로 같은 경우에는 발전용 원자로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저소음. 그 다음에 한정된 공간, 특히 잠수함이라는 공간에 원자로를 집어넣어야 돼요. 그럼 소형화 설계가 들어가야 되겠죠. 또 한 가지로는 이 제한된 공간에서 승조원들이 활동을 합니다. 근데 방사능에 노출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차폐 기술들 이런 것도 필요하고 또 한 가지로는 진동하고 소음은 사실 잠수함의 굉장히 생존력과 밀접된 연관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이제 재래식 잠수함을 하면서 이런 소음 진동을 잡는 기술을 많이 국산화를 시켰어요. 그래서 일단은 원자로만 우리가 정말 안전한 원자로를 잘 만들게 되면 그 다음은 사실 좀 쉽게 갈 수 있다. 기반 기술은 이미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만 검증이 완벽하게 된다라면 문제는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기술은 어느 정도 갖추고 있다. 이제 문제는 없다. 이렇게 두 전문가께서 설명을 해주셨으니까 그럼 다음 풀어야 될 게 뭔지 한번 보도록 하죠. 기술은 문제가 없는데 자 승인이 지금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앞서서 근데 SNS를 통해 문 교수님 문제 없다 그냥 해라라고 했으면은 이게 왜 승인이 문제인 거예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핵잠수함 만들어라 말할 그런 권한은 없어요, 사실은. 이거는 우리가 주권의 문제 만들 수 있는데 거기 원자로를 만들려면 우라늄 원료가 핵연료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는 국제법에 제재를 받게 돼 있어. 군함의 수신체로 사용해도 군사적 사용이다. 이렇게 하면 특히 한미 원자력 협정에는 군사적으로 적용할 때는 허가를 받게 돼 있고 IAEA나 NPT에서도 군사적으로 적용할 때는 보고하고 와서 사찰을 받고 이런 절차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빨리 만들려면 우리가 우라늄 농축 시설과 제철 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그 한미 원자력 협정을 개정하려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우리 이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거는 예. 그런 절차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는 빨리 만들고 싶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제일 잘하는 행정명령 있지 않느냐. 네. 이걸 빨리 발효해가지고 우리가 이 확장선 만드는데 지장했기 때문에 길을 터달라. 그런 얘기를 한 거죠. 아니 그러면 이게 두 가지 궁금한 점이 생겨요. 문 교수님 그러면 이 원자력 협정 빨리 해달라. 트럼프 이제 SNS로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냐. 빨리 좀 하자. 이렇게 나설 수는 없어요. 그거는 이제 미국 의회 동의를 받아야 돼요. 원자력 협정 개정하려면 한미가 충분히 고위급에서 논의를 하고 그걸 미국 의회에서 동의하고 그다음에 그걸 대통령이 최종 승인해야 돼요. 그때가 되면은 내가 승인했다 얘기가 돼야 되는데 이미 트럼프 대통령 한국이 어떤 상황인지 알고 있어요. 예. 교감이 있었다고 지난번에 8월 달에도 얘기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됐다 내가 뭐 오케이 승인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그 이후에는 이제 실무자들이 해결할 일이 법을 고치고 그 전에 네. 우리 한국에서 빨리 만들 수 있도록 우리 이제 실무자들이 행정협정이 나올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죠. 그러니까 행정협정이라고 했으니까 트럼프가 행정명령. 사실 행정명령. 그 얘기가 그러니까 트럼프가 좋아하는 거예요. 네. 계속 행정명령 여러 개 막 수백 개씩 사인하면서 나 이거 하겠다 이거 하겠다 하니까 그걸 행정명령으로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행정명령으로 할 수 있는 범위가 제한적이긴 한데 예.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그 범위가 되게 애매모호해졌거든요. 그러니까 행정명령을 먼저 받아서 일단 시작을 해놓고 그 다음에 이거 만들고 있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냥 봐주시고 뭐 그냥 이것도 도와주시고 약간 이렇게 조금씩 그냥 조금씩 이렇게 넘어가면서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사이에 이제 실무진 협상이 끝나고 원자력 협정이기 때문에 어떤 나라건 간에 의회의 승인이 떨어져야 되거든요. 이 승인을 받는 게 하고 제가 보기엔 지난번에 아무래도 금관이 큰 영향을 미친 것 같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신라의 또 자랑이 이제 황금 보검이 하나 있거든요. 네, 그걸 하나 이렇게 딱 보내주면 좀 빨리 행정명령이 좀 내려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게 문 교수님 얘기대로 되게 절차가 복잡하고 그다음에 정치적인 문제도 끼어 있고 또 하나 존재가 트럼프라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이 협정이 이제 변화하는 물꼬가 튀어졌지만 네. 트럼프 때문에 이 문이 다시 닫힐 수 있는 지점들이 있거든요. 워낙 변덕이 심한 사람이고 필리조 선수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제대로 알고 있는 지점도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 잘 모르겠고 그러니까 이 지점은 우리가 잘 구슬려서 이제 우리가 필요한 거를 뭐 얻어내야 되겠죠.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말씀을 잘하신 거는 우리뿐만이 아니라 미국의 안보에도 필요하다. 미국이 자꾸 우리한테 방위비를 줄이라 하는데 네. 우리가 여기서 막아주면 미국 방위비 줄일 거 아니냐. 그렇죠. 예. 이렇게 얘기하면서 미국 의회도 일종의 설득을 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조금 전에 화면에 나온 것처럼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어쨌든 행정명령 서명하는 그런 장면에 이제 빨리 우리가 유도를 해야 된다라는 조언까지 주셨는데 그런데 자 기술 승인에 이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 산 넘어 산 이게 또 남아 있습니다. 뭐냐면은요. 장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이거 핵추진 잠수함 미국 필리조 선소에서 만들으라면서 콕 집어서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우리나라가 아니라 미국에서 하라는 건데 저게 지금 안 된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사실 승인까지 나왔을 때 저 되게 좋아했어요. 네. 근데 필리가 나온 순간 이랬거든요. 예. 왜냐하면 이 필라델피아 조선소는 지금 미국 내 여러 이제 특수선을 하는 조선업체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근데 필리는 군함도 안 만들어요 지금. 그리고 이제 미정부가 발주한 지금 이제 그림에 나오는 게 미정부가 발주한 일종의 행정선, 네. 그러니까 훈련선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상선을 운용하는데 필요한 사람들을 교육시키는 그런 배는 지금 하고 있는데 군함도 안 만들죠. 또 한 가지는 잠수함도 안 만들어봤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잠수함을 만드는 업체는 2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너럴 다이나믹스 일렉트릭 보트가 있고 헌팅턴 일게스라는 데가 있는데 그런 설비가 전혀 없는데 여기서 이렇게 만들려고 그러려면 시설 먼저 갖춰야 되죠. 그다음에 이 잠수함을 건조하는 인력도 양성을 해야죠. 네. 이러면 하세월이에요. 돈도 엄청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좀 요거를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해결할 거냐. 물론 이제 빈말이면 좋겠습니다. 네. 빈말이면 참 다행인데 이게 만약에 꼭 필수 조건이라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시간도 많이 들어가고 돈도 많이 들어가는. 그다음에 특히 이제 원자로 관련된 시설들도 갖춰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렵죠. 그렇게 되면. 아니 그러면 트럼프 속내를 한번 생각해보죠. 그러니까 필리조 선소에서 건조할 거다. 네. 속에 SNS에 그냥 뭐 미국의 그냥 조선소도 아니에요. 네. 필리라고 콕 네. 집었는데 이걸 핵잠 건조가 불가능하다는 건 몰랐을까요? 일단은 몰랐을 가능성이 절반 정도 되고요. 제가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얘기를 보니까 하나는 뭔가 다른 의도가 있는데 이 의도를 위해서 한번 블러핑을 꺼낸 거 아닐까라는 생각.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필리 조선소는 선거가 2개 정도밖에 없는 굉장히 작은 곳이기 때문에 네. 여기에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건조하려면 대규모 시설을 새로 지어야 돼요. 그러니까 거의 조선소를 새로 짓다시피 해야 되는 건데 이러려면은 조선소를 짓는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한화오션 측에서 이걸 감당할 수 있냐는 좀 다른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만약에 이게 그냥 블러핑이다 그러면 일종의 상징적인 그러니까 미국이 한국에게 원자력 추진 잠수함 건조를 허락했지만 주요한 결정이나 어떤 통제권은 우리가 갖겠다라는 식의 어떤 암묵적인 어떤 선언이 아닐까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앞쪽에 그냥 빈말이라 그러면 이 황금 보검이랑 이게 고국으로 된 거 몇 개 선물로 보내주면 저게 풀어질 텐데 만약에 후자라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실무진이 가서 필리 조선소가 안 되는 이유를 좀 설득하고 그다음에 이제 다른 방법으로 이제 얘기를 좀 풀어가야 되는 그런 현명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황금복은 우리 정명수 작가님이 더 좋아하시는 것 네, 같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SNS 다시 보면은요. 아까 뭐 몰랐을 가능성을 좀 짚어주시긴 했지만 밑에 보면 미국의 조선업이 대대적인 부활을 맞을 것이라고 했거든요. 이걸 두고 그러니까 트럼프가 워낙 사업가니까 되치기 한 거다. 역으로 미국의 조선업 인프라를 만들기 위해서 한국한테 이걸 역으로 제안한 거다. 어떻게 보세요? 모르고 잘 알면서 했으면은 그냥 어거지를 부린 거고 우리를 무시한 거고 모르고 했으면 유권자를 의식한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알면서도 저런 고집을 피운다. 네. 그러면 이건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한미 조선업 협력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첫 단추부터 갈등을 일으키면은 우리는 도와줄 수가 없어요. 왜? 우리가 미국을 위해서 우리가 다 시설이 있는데 왜 미국까지 지어야 되며 미국에서 지으면은 또 우리한테 가져올 때는 거기서 수출러 가도 봐야 되고 한국에서 고장 나면 미국까지 수리하러 가야 돼요. 이런 아주 복잡한 절차가 있고 그다음에 기업에서도 우리가 이중 투자를 하겠어요? 여기도 시설 투자 이미 했고 근데 미국에서 또 투자하고 그러면 기업에 남는 게 없죠. 장사하는 영업하는 사람들은 돈이 안 나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다 고려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SCG를 확실히 빨리 만들어야 돼요. Shipbuilding Consultative 그룹을 만들어서 조선협력 협의체를 만들어가지고 상세하게 토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소요 기간, 비용, 그다음에 거기에 부과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트럼프 대통령이나 우리 대통령한테 보고하고 아주 합리적인 방법으로 시작을 하지 않으면 한미 조선 협력이 오히려 갈등만 일으키는 소지가 될 수 있다. 그래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고집을 만약에 꺾지 않고 필리조선소에서 그냥 지어라 이대로 만약에 간다고 가정을 합니다. 김대현 의원. 자,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없는 인프라도 줘줘야 되고 만약에 우리 인력이 아니라 미국의 인력을 그대로 가져다 쓰게 된다면 미국 인력비도 사실 어마어마하게 들거든요. 그러면은 인프라 비용에 인력 비용에 그런데 이 핵추진 잠수함 만드는 것 자체만으로도 비용이 상당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몇 번 이런 연구 영역을 통해서 비용 추산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한 4,000톤급 이런 핵추진 잠수함을 이제 건조를 하려고 세척 기준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이때는 한 1조 2천억 정도 나왔었어요. 그리고 이제 문재인 정부 때도 한번 나왔습니다. 그때가 한 1조 7천억 나왔었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보니까 필리라는 변수를 빼고 국내 건조라는 환경으로 했을 때 지금 우리가 얼마 전에 진수한 장영실함이 순수 건조 비용만 9천억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광급 장비, 나라에서 사주는 뭐 여러 가지 장비 빼고 건조 비용만 9천억이 들었어요. 근데 그렇게 계산해 보면 척당 건조 비용이 장영실함도 1조가 넘어가요. 근데 이제 우리가 만약에 국내에서 건조한다 그래도 여러 가지 또 시설 투자를 또 해야 됩니다. 특히 이제 원자력과 관련된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봤을 때 이제 제가 이제 어림짐작으로 계산해 봤을 땐 2조 원 플러스 알파 정도 하지 않을까. 물가 상승률이나 이런 걸 다 고려해 봤을 때는 이제 그 정도라고 보는데 근데 그만큼 우리가 국내에서 투자한 만큼 다른 걸로 돌아오겠죠. 그런 비용을 상세해 보면 이게 너무 많이 드는 건 아니다라고 말씀을 좀 지금 드리고 미국이 싶습니다. 인건비가 비싸기 때문에 이지스 구축하면 우리가 한국에서 만들면 절반값이에요. 미국에. 그럼 이거 당연히 같은 비율로 적용될 것이고 그다음에 2021년대 남중국해에서 시울프급 잠수함이 해저산에 부딪혔어요. 그래서 함수가 깨졌는데 큰 사고를 날 뻔했어요. 그 수리를 들어갔는데 2021년도 지금까지 수리하고 있어요. 수리 인력도 부족하고 그다음에 부품 공급이 많이 중단된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 말까지 가면은 이 수리하는데 5년 걸린다. 그럼 진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새로운 조선소를 만든다 하면은 우리 인력에 가야 돼요. 그럼 우리는 양쪽으로 인력을 뽑아야 되고 양성해야 되는데 우리 조선소는 그러면 쉬어야 돼요. 그럼 우리 빨리 만들어 미국에서 빨리 만들어 우리 빨리 많이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엄청난 그 불합리성이 있기 때문에 이건 충분히 검토해서 양국에 좋은 아이디어를 내야 된다. 만약에 진짜 개인적인 추정으로 한번 해보시면요. 그러니까 미국의 인력으로 미국에 우리가 인프라를 다 깔아주고 거기서 우리가 만약에 핵 잠수함을 건조한다. 근데 목표가 2030년 중반까지 한 4-5척은 만드는 거거든요. 4척을 만든다고 가정을 해보죠. 얼마나 들어요? 그러면은 뭐 조금 전에 2조 4천억에서 3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 한 척에. 여기서는 그래요. 그럼 이 한 척에 6조 든다고 보면 6조. 64, 24조 드는데 우리 12조 든단 말이에요. 그럼 2배가 된다고. 어마어마하게 들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인건비가 비싸고 그다음에 기술자도 부족하고 진도도 안 나가고 거기다가 뭐 원자력 그 하면은 핵연료를 처리하는 가공하는 기술 공장을 만들려면은 이거는 미국에서 인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다음에 모든 환경 조건은 미국 표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한국에 적용하던 걸 다 바꿔야 돼 또. 그러면 거기서 논쟁이 일어나고 진도가 나가겠느냐. 예. 그래서 정말 트럼프 대통령이 알고 했다면 심각한 문제를 제기한 것이고 조선 동맹은 거의 갈 수 없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다시 정확히 판단하고 소요 기간, 비용 여러 가지 부대 조건을 검토한 후에 추진하라. 그래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를 상대로 얘기한 것이 헛말이 안 된다 이렇게. 정리하면 이제 좋긴 좋은 소식인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좀 머리가 복잡해지는 그런 좋은 소식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이 세 가지 난관을 뚫고 우리가 그 목표한 대로 2030년에 5,000톤급 이상의 핵 추진 잠수함 4척을 한번 완성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이제 어디에 어떻게 배치돼서 운용되는지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문국식 교수님, 핵 추진 잠수함을 만들었어요. 근데 만들고 나서 우리가 이거 한 번도 안 써봤잖아요. 그리고 이거 운용할 수 있는 능력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제일 부족한 거는 원자로를 어떻게 운용하느냐. 이것이 제일 중요한 거. 그래서 미국에서도 원자력 잠수함 타는 사람들은 한 6개월 정도 교육을 시켜요. 네. 그래서 지금 호주도 오커스 동맹, 오커스 협정을 해가지고 이미 승조원들이 교육을 해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요? 우리도 그런 협력을 오늘 피트 헤그세스가 적극 지원하게 했더니 그런 거 해주겠죠. 그렇게 해서 그 부분만 보완하면은 디젤 잠수함 우리가 세계 최고로 운용을 잘해요. 네. 림팩 가서 훈련하는 거 보면 우리 깜짝 놀란다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분야만 보완해달라. 자우지간 핵이 문제입니다. 핵 쪽이 문제입니다. 네. 그것만 보완하면 문제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해외에서 실습하면 되는 문제다. 네. 자, 이런 설명이신 거고.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해외에서 실습을 했어요. 실습을 한 인력들이 이제 본격적인 활동을 좀 해야 될 텐데 그러면 핵 추진 잠수함에 무기를 실을 수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뭘 실을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만든 재래식 잠수함, 특히 이제 장보고 3 배치 1부터 네. 이 다른 나라 재래식 잠수함하고 틀려요. 왜냐? 우리는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쏠 수 있는 발사관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장형 실험이 나오지만 예. 기존에 이제 두산 안창호함은 발사관이 6개였으면 장형 실험은 10개로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해군의 재래식 잠수함만이 갖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제 은밀하게 적 깊은 곳을 타격할 수 있는 그런 능력. 네. 그래서 아마 이제 이 핵 추진 잠수함을 하게 되면 사실 이제 물 밖에 나올 일이 없죠. 그렇게 되면 이거를 상대해야 되는 적들 입장에서는 긴장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불시에 임의의 장소를 우리가 마음대로 타격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만든 향후 핵 추진 잠수함은 이런 타격 능력이 좀 우선시 될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주먹 능력, 타격 능력이 더 우선시 될 거다라는 설명이신 건데, 자, 그러면 이렇게 자랑스러운 핵 추진 잠수함이 건조가 됐어요. 이제 어떤 역할을 좀 하게 될지도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그럼 평상시에는 어떤 역할을 하게 돼요? 일단 평상시에는 그 마덱스 행사 같은 데 나와서 일반인한테 공개가 좀 어느 정도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 꼭 가서 한번 보고 싶은 게 실물로 있고요. 보고 싶은 실물을 거군요. 보고 싶은 게 예. 있고, 두 번째는 평시에는 훈련을 해야죠. 왜냐면 우리가 처음으로 갖는 원자력 잠수함이잖아요.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니까 우리가 많은 준비를 했다 그래도 부족한 점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군과 합동훈련을 통해서 노하우를 쌓아가야 되는 게 하나 있고, 예.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현실적인 목표는 북한이 지금 건조하고 있는 핵 추진 잠수함. 이거든요. 이 핵추진 잠수함이 만약에 북한이 만든다 그러면 우리의 디젤 잠수함은 추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주 짧게 달리는 단거리 스프린터라면 이 북한의 핵추진 잠수함은 핵추진이 있는 게 사실이라면 마라토너거든요. 네. 짧은 순간은 추적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긴 거리의 추적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북한의 잠수함을 평시에 추적하는 게 가장 큰 일. 그다음에 또 평상시에 군이나 군에 관련된 무기가 가장 중요한 거는 전시에 대비하는 훈련들이거든요. 전시에 대비. 그리고 이제 여기 항상 언급된 영화가 예전에 나왔던
유령이란 영화 있거든요. 아, 그 유령이란 정우성 씨. 네, 정우성 씨 나왔던 그 최민수 씨랑 나왔던 영화인데 거기 보면 함장이 그 출항할 때 그 얘기를 합니다. 이 유령은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다. 그러니까는 이제 아마 핵추진 잠수함이 만들어지게 되면 같은 이제 개념이 되기 때문에 전시에 사용하게 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마치는 게 평시에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럼 이제 평시를 짚어봤으면은 이것도 궁금해. 이제 우리가 핵추진 잠수함을 어렵게 내척을 만들었습니다. 그럼 어느 부대에 어디에 어떻게 배치될까요? 그걸 얘기해 주면 저기 대비하는데. 상상을 해보죠. 그러면 은밀하게 그래서 예. 이제 어디가 핵심적으로 공격을 해야 될 때냐, 어디를 차단해야 될 때. 핵추진 잠수함은 고속을 이용해서 기동성을 이용해서 뭐 적 잠수함 못 나오게 하는 이게 가장 중요하고, 예. 그다음에 중요한 타겟 가장 영향가 있는 쉬운 말로 영향가 있는 고가의 표적을 겨냥해서 격침을 시켜버려야죠. 그러면은 항구에 나오자마자 격침을 시키면 항구가 마비돼 버려요. 스쿠리가 이 고장 닿기 때문에 출항을 못해요. 네. 이런 임무 그거를 전문적인 용어로 공세적 대담정 작전 그래요. 그래서 그 임무를 디젤 잠수함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디젤 잠수함 같은 게 그거 하다가 들키면은 예. 도망 나와야 되는데 디젤 잠수함은 1시간 후 전속으로 도망 나오면 배터리 아웃, 그냥 깡통이 돼 버려요. 근데 핵추진 잠수함은 전속으로 뭐 무제한 도망올 수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유리하죠. 지금 근데 지도를 보면은요, 저게 마양도라는 데서 앞에 잠수함이 있고 저걸 우리가 뭔가 탐지하는 그래픽이 나오네요. 이제 감시하는 거죠. 예. 적 동태를 감시하다가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아주 중요한 표적이 오면 공격을 하는 거죠. 그다음에 적 동태를 감시하고 있다가 우리 해군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네. 육해 공군한테 전파를 하는 거예요. 감시하다가. 그래서 디젤 잠수함 같은 경우는 거기 계속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데 네. 한참 기다리면 배터리가 소진되면 올라 충전하다 들킨단 말이에요. 근데 핵잠수함 같은 경우는 저런 임무를 안 올라가도 되니까 잠깐 자기가 필요할 때만 잠깐 올라가서 확인하고 이런 임무를 하면서 적의 동태를 전파하고 필요시 자기가 공격하고 네. 이런 임무를 할 수 있죠. 근데 아까 잠깐 그래픽 보면 마양도 앞에 한 잠수함이 한 4척 정도 보이는데 저기가 좀 북한에 잠수함이 많은 곳이에요? 잠수함 기지 쉬운 말로 하면 득실득실해요. 그래서 그래요? 잠수함은 디젤 잠수함 북한이 제일 많아요. 예. 우리보다 30년 먼저 잠수함 갖기 시작했는데 요즘에는 이제 너무 오래되고 그래가지고 낙후됐다 하는데 그래도 잠수함이라는 건 일단 성능이 좋든 말든 예. 하나 물속으로 들어가면 게릴라 세력이 변하기 때문에 엄청 두렵다고. 그렇기 때문에 미리 차단해야 돼 나오는 걸 그런 작전을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 항구 입구 정도에 이제 대기하고 있다가 만약 전시다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무장을 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전시? 네, 그래서 이제 우리 국내에서 만든 특별한 기뢰가 하나 있어요. 이제 자항 기뢰라고 하는데 네. 자항 기뢰 같은 경우에 항구 내부까지 기뢰가 움직여서 들어갑니다. 그럼 나왔을 때 이 기뢰에 탐색이 되면 공격 당하는 거죠. 근데 그런 식으로 보통 이제 전시가 되면 뭐 어뢰로도 공격을 하지만 예. 여러 가지 갖고 있는 무장을 사용해서 어떻게 보면은 잠수함뿐만 아니라 북한의 해상 세력을 경멸하는 그런 개념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김대위 의원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만약에 이 마양도 근처의 잠복 상황을 한번 가정을 해보죠. 그러니까 가상 시나리오를 우리가 한번 대비하자는 차원에서 짚어보면은 어떻게 좀 상황이 그려지세요? 그러니까 평시에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마양도에서 출항하는 잠수함들을 추적 감시하는 임무가 이제 가장 크다고 할 수 있고 또 한 가지로는 잠수함만에서 나오는 독특한 소리가 있어요. 음문. 이걸 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이제 전시가 되면 못 나오게 해야죠. 그러니까 기뢰도 뿌리고 그다음에 어뢰로 공격하고 그다음에 SLBM 탑재된 미사일로 기지를 파괴하는 그런 식의 작전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저는 이제 가상 시나리오까지 저렇게 타격하는 것까지 보여드렸는데 자, 저럴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북한뿐만이 아니라 중국도 언급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중국을 이제 견제하는 탐지용으로도 쓸 수 있다는 거잖아요. 잠수함의 평시 임무는 염탐꾼 노릇을 잘해야 돼요. 아까 뭐 정 작가님도 얘기하셨지만은 정부 수집을 해 전시에 쓰기 위해서. 그래서 이 시간에도 잠수함은 적에게 들키지 않고 정부 수집을 잘하는 그런 나라가 잘 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해에도 지금 러시아, 중국 뭐 여러 나라 잠수함이 있는데 그런 거를 다 고려하고 그래서 뭐 징후가 포착되면은 가장 기동성이 우수한 핵추진 잠수함, 그다음에 SLBM을 실은 잠수함은 반드시 핵추진 잠수함 추적 감시하는 게 일반적인 전술이에요. 지금 미국과 러시아는 지금도 하고 있어요. 이 시간에도. 그래서 그런 임무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그래픽이 나온 것처럼 이어도 인근에서도 이제 활동을 할 수 있다. 그런 설명이신 거군요. 자, 이렇게요. 자, 이렇게 이제 우리 핵 추진 잠수함에 대해서 한번 세 분과 함께 건조 그 과정 그리고 가상 시나리오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한 해를 마무리하는 연말에 북한 김정은은 뭐 하고 있을까요? 자, 상당히 바쁩니다. 무기 자랑하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느라요. 이게 그런데 이 김정은이 자랑하고 있는 무기들이 좀 심상치가 않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이 빨간색으로 칠해진 거대한 저 잠수함. 이 이동식 운반대 위에 지금 올라서 있는데 김정은이 여기저기 지금 손짓을 하고 있고요. 굉장히 좀 흡족한 듯 바라보고 있죠. 자, 이게 김주의 딸을 데리고 가서 보여준 8,700톤급 북한이 자랑하는 핵 추진 잠수함 건조 사진입니다. 자, 다음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이번에는요, 또 다른 장면인데 화염을 뿜으면서 발사대에서 솟아오르는 이 미사일 보면은 무슨 목표를 정확하게 타깃하고 있고 이거를 폭파시키는 저런 장면까지 나오는데 이거는요, 장거리 전략 순항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라고 하면서 북한이 공개한 사진입니다. 자, 김대우 평론가. 예. 군사 전문가시니까 이거 어마어마한 무기들 맞아요? 맞습니다. 사실 이제 지금은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기죠. 네. 근데 의외로 북한은 좀 요란하게 마무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이 이 연말 연시에 자기들이 그동안 개발했던 무기들을 연쇄다발적으로 지금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해 주신 대로 장거리 전략 순항 미사일을 최근에 이제 공개를 했고 네. 구체적인 사거리는 얘기를 안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비행 시간으로 우리가 좀 유추해 보자면 한 사거리가 이제 1,000km 이상 되는 걸로 보여지고 그렇게 따지면 우리 대한민국과 일본까지도 다 사거리에 들어간다라고 예상해 볼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로는 이제 장거리 전략 순항 미사일이라는 명칭을 썼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장거리 전략이라는 건 핵탄두를 장착하겠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죠. 핵탄두. 예.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 8,700톤급 네. 이 핵잠을 또 공개를 했습니다. 그동안 이제 설왕설래가 많았는데 언제쯤 나오나 했더니 이렇게 돌연 연말에 이제 깜짝 등장을 했는데 이거 관련된 얘기 또 뒤에서 저희가 이제 풀 거고 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로는 사실 이제 북한이 신형 고공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도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영상으로 나오고 있는 사진으로 나오고 있는데 네. 잘 보면 우리가 만든 엘셈하고 좀 비슷해요. 약간 이제 예, 러시아 쪽에 뭔가 영향을 받지 않았나라는 느낌도 들고 발사될 때도 보면 이제 콜드런치라 그래서 네. 가스압으로 미사일을 공중으로 밀어내서 점화해서 날아가는 방식을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성능을 갖고 있다는 얘기는 안 했는데 나온 걸 보면 한 200km 정도의 사거리를 갖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뭐 육지 바다 가리지 않고 작심하고 어떻게 보면 최종 비밀 병기를 꺼내든 것 마냥 이렇게 작심하고 내년에 이제 우리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고 어찌 보면 엄포를 놓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문제는요, 북한이 이 핵 추진 잠수함을 공개하면서 또 이렇게 우리를 겨냥했습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최근 서울의 청탁으로 워싱턴과 합의된 한국의 핵잠수함 개발 계획은 조선반도 지역의 불안정을 더욱 야기시키게 될 것이며 공격적인 행위로 반드시 대응해야 할 안전 위협으로 간주한다는 데 대하여 언급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 우리 이제 핵 추진 잠수함 만들기로 한 거 그 소식 듣고 상당히 단단히 열받은 것 같아요. 예. 그 북한 아마 이제 우리와 미국 사이의 핵 추진 잠수함 문제와 관련해서 저렇게 전격 합의가 나올 줄은 몰랐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저렇게 합의가 나와서 북한이 대단히 당황한데요. 왜 당황해하고 있는가 하면 북한은 지금 핵 전략 잠수함을 만드는 매우 시초 단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미국의 승인이 없어서 그렇지 핵 추진 잠수함을 만들 수 있는 설계나 노하우, 네. 소형 원자로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나라가 저걸 만들자고 하면 대단히 빨리 접근할 수 있고 북한은 아직도 먼 거리를 가야 하는 이런 이제 시간표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당황했을 수 있는데 우리 핵 추진 잠수함 문제를 가지고 북한이 저렇게 걸면서 마치 그것 때문에
북한이 전략 핵 잠수함을 만드는 것처럼 말하는 건 대단히 언어도단이다. 왜냐하면 북한이 이미 8차 당대 때 몇 년 전에 핵 추진 잠수함 설계를 다 끝냈다고 세상에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얘기할 수 있는 게 뭔가면 제가 2004년도에 처음으로 영국에 이제 발령받아 가지고 갔거든요. 그때 북한이 핵 잠수함을 가지고 있는 나라 외교관 공간들에 어떻게 하면 핵 잠수함 설계도를 좀 구입할 수 없겠느냐. 비밀 지령이 2004년도에 그때 벌써 나왔어요. 2004년 한참 됐는데요? 한참 됐죠. 그래서 그때 그런 지령을 보면서 저희들이 깜짝 놀란 게 아니 여느 잠수함도 아니고 전략핵 잠수함 설계를 어떻게 구할 수 있는 방도로가 없다는 게 이게 무슨 말이냐. 대단히 저희들도 우아했거든요. 공간에서.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뭐 구할 수도 없었고 정 구할 수 없으면 인터넷에 들어가서 얼추 공개한 그런 설계도라도 없는지라는 걸 이제 좀 알아보라는 또 지시가 내려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북한 공간에서 이야기하던 제 친구 이름이 이용철인데 좀 야 이걸 좀 내가 어떻게 구해가지고 어떻게 상부에 보고해서 순장이라도 좀 받을 수 없을까? 이렇게 해서 좀 약간 노력하던 찰나에 어떻게 영국 정보당국이 알았는지 영국 외무성에서 공식 경고를 했습니다. 공간에서 이런 자료를 수집하거나 현재 와 있는 다른 무관부와 연결하면서 이렇게 군사 목적에 필요한 활동을 하면 안 된다. 1차 경고다. 이런 활동이 지속되면 추방한다라고 영국 외무성에서 공식 현재 있는 북한 공간에 경고장이 날아왔기 때문에 그때부터 모든 활동이 중단됐습니다. 그러니까 2004년도부터 북한은 설계도를 그리기 위한 데 착수했죠. 2004년도입니다. 아니 근데 그럼 태공사님 당시 이제 영국에 계셨을 때 그 지령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뭐 좀 하셨어요? 솔직히 저는 이거 뭐 하다가 큰일이다. 왜냐면 영국 정보 당국이 얼마나 이제 그 눈치가 빠릅니까? 조금이라도 이제 빌미를 준다면 추방합니다, 영국은. 그래서 이런 건 절대 하면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알았습니다라는 못하겠다 하면 또 큰일 납니다. 알았습니다 하는 정도로. 그래서 영국에서는 핵 잠수함 설계와 관련한 자그마한 단서도 얻질 못했습니다. 그건 제가 장담합니다. 어쨌든 뭐 한 20년 정도 전부터 대단히 오래전부터 전략적으로 생각했죠. 어떻게 하면 바다로 들어가겠느냐. 그때부터 뭐 이미 생각해왔던 거를 괜히 이제 또 우리를 걸고 넘어지면서 저렇게 보도를 했다라는 거. 근데 이게 사실 태영 의원님이 보시기에는 우리를 걸고 넘어지고 있지만 이게 사실 북한 내부 민심 달래기라면서요. 왜냐하면 지금 북한은 이제 내년도에 9차 당대회를 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9차 당대회를 하려면 지난 8차 당대 때와 9차 당대 이 사이에 뭘 했느냐라는 성과물을 주민들한테 보여줘야 됩니다. 다른 하나는 지금 북한군이 우크라이나에 가서 전쟁에서 싸우고 있는 지 1년이 지나고 정말 사망자도 많이 나고 지뢰 해제하려고 갔다가 9명이 죽어오고 그러면 북한 일반 주민들이 보건대는 필경 러시아에서 돈이 왔겠는데 이걸 다 어디에 썼을까? 이 의문이 왜 생기거든요. 왜 사람이 피부에 와닿는 성과가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연말을 맞으면서 김정은은 이런 군사적인 성과물을 보여주기 위한 목적도 있겠지만 더 나아가서는 민심을 향해서 여러분 돈을 제가 다 혼자 쓰지 않고 보세요. 이렇게 잠수함도 만들고 이런 방사포도 만들고 또 전략 순항 미사일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북한 젊은이들이 그저 생떼 목숨 이런 건 아닙니다. 이런 민심 달래기 차원도 대단히 강하다고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만 계속 이제 말씀하셔서 추가적으로 궁금한 거는 어쨌든 그 지령 받으셨을 때 핵잠 좀 설계도를 갖고 와라라고 했을 때 이게 사실 외교관 입장에서 굉장히 황당한 지령이잖아요. 그런데 이건 뭐 핵 잠수함뿐만 아니라 북한은 모든 이제 국가들의 그 나라에 해당한 이제 그 지령들을 계속 이제 내보내고 있죠. 그래서 또 그걸 통해서도 또 많은 정보들을 수집해 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 어쨌든 한번 그러면은 비교부터 해볼게요. 이렇게 남북한이 서로 이제 핵잠수함을 갖게 되는 초기 단계로 들어갔으니까 자 일단 김대호 평론가 일단 비교부터 해볼게요. 우리 거가 김정은이 지금 이렇게 난리칠 정도로 위협적입니까? 북한은 알고 있죠. 그러니까 방금 이제 태영호 의원님도 얘기를 해주셨지만 기술적인 격차가 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이제 모든 준비가 다 돼 있었고 이 원자로에 들어가는 핵연료만 미국이 오케이를 해주면 만들 수 있는 지금 조건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북한은 사실 이번에 보여준 이 SSBN
이 전략 원잠 같은 경우에는 뭐 뒤에도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사실 좀 의문스러운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모래성을 싼 거 아니냐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기술적으로 그렇게 지금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일단 모형은 보여줬거든요. 그런 것을 이제 감안했을 때는 북한 입장에서는 만약에 대한민국은 만들면 정말 100%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무기가 나오는 거고 어떻게 보면 북한은 약간 과시할 수 있는 이런 것들밖에 안 된다라는 그런 문제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약간 이제 좀 더 디테일하게 좀 살펴보자면 지금 이제 언급되고 있는 건 북한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그래프로 나오고 있지만 아무래도 이제 고농축 연구 사용이 가능한 좀 순도가 높은 핵연료를 사용하지 않겠냐. 그리고 최근에 이제 러시아와 기술 교류 얘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보통 40%에서 20% 정도 농축된 그런 핵연료를 사용합니다. 반면에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추정키로는 한 20% 미만을 사용하지 않겠냐. 그러면 10년에 한 번 정도 우리가 만든 이제 원장 같은 경우 핵연료 교체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근데 지금 잘 보시면 외형상으로 우리 장보고 3하고 지금 북한이 만든 전략 원잠하고 너무 비슷하지 않으세요? 그렇네요. 네. 똑같죠 거의. 그렇네요. 뒷부분만 좀 길게 뭐가 이제 미사일이 들어가는 부분만 있는데 저희 걸 좀 뺏긴 것 같아요. 왜요? 해킹했는 거예요. 그런 가능성도 지금 언급이 되고 또 한 가지로는 보통 이 원자력 추진 잠수함들은 고속 성능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물방울형으로 많이 만드는데 이번이 북한이 공개한 걸 보면 물방울형이 아니라 조속 선형이에요. 그래서 우리 디자인을 좀 많이 참고한 거 아니냐. 좀 이런 분석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남북한의 핵잠수함을 저희가 본격적으로 비교해 볼 텐데, 자, 그 전에 김정은의 어떻게 보면 의지 뭐 이런 걸 하나 엿볼 수 있는 사진을 하나 저희가 포착을 했는데, 자, 김정은이 무언가를 둘러보는데 거기에 뭐가 포착됐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지금 사진 보시면은 김정은이 무기 공장으로 모이는 데에서 지금 뭐 간부들하고 뭐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뭐예요? 김정은 얼굴 약간 살 빠진 것 같기도 보이는데 포토샵 한 걸까요? 저 뒤에 보시면요. 뭐라고 써있냐면 대한민국 것들을 네, 대한민국 것들을 쓸어버릴 무기 생산에 총력을 다하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제 대한민국 것들을이라고 썼잖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것들을 쓸어버릴 무기를 지금 여기서 생산하자는 거예요. 대한민국 것이라고 그러면 난가 싶은데 대한민국 것들을 쓸어버릴 저게 뭐라고요? 무기 생산에 총궐기하자. 걸기하자. 네. 보여줄 거면 제대로 보여주지. 좀 저렇게 흐릿하게 보여주는 건 좀 이상한 의도가 있는 것 같긴 한데. 아니 태영 의원님. 저 대한민국이라고 말하는 것도 이상한데 원래 저렇게 해요? 원래 북한은 지금까지는 김정은의 성명이나 담화문에만 대한민국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신문 이런데 저건 군수공장이잖아요. 군수공장에서 일반 노동자들이 보는 구호까지도 이제는 대한민국이라고 다 바꾼 걸 보면 북한이 지금 헌법도 바꾸고 적대적 두개 국가론을 가기 위해서 내부 선전선동 사업을 위한 저런 구호들까지도 정례의 남조선으로부터 지금은 대한민국으로 다 바뀌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의도가 어찌됐든 간에 이제 북한이 우리를 완전히 다른 나라로 보고 또 적으로 규정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시그널이 나오는 건데, 자, 그 배경에는 이제 앞으로 우리가 갖게 될 핵잠수함을 의식한 행보로 보입니다. 그럼 이제 한 번씩 따져볼게요. 이 핵잠수함 완성 체크리스트로 한번 남북한이 얼마나 완성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첫 번째 체크 포인트는 이겁니다. 일단 대형 잠수함 설계 건조인데 북한 거 일단 육안으로 우리는 못 봐요. 갈 수가 없으니까. 근데 영상만 봐서는 일단 어느 정도예요, 수준이? 저는 사실 이제 국내에서 잠수함 건조하는 곳을 실제로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요번에 이제 북한이 공개한 사진하고 비교를 해보면 사실 주변에 이렇게 잠수함을 만들 수 있는 뭐 용접을 한다던가 이런 기자재들이 보여야 되는데 전혀 안 보여요, 지금. 그래서 저게 과연 정말 만들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일종의 보여주기 위해서 크게 그냥 만들어 놓은 건지 약간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지금 자막으로 나오고 있지만 소나라든지,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측면에 뭔가 긴 게 붙어져 있죠. 그 사진에 보시면 저게 바로 이제 저 옆에 이렇게 길게 붙어 있는 거예요? 저게 이제 소나 종류의 하나입니다. 이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어뢰 발사관도 보이고 하는데, 주변에 보면 이게 보통 잠수함을 건조하는 뭐 선체를 막 용접하고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이게 좀 이제 보여주기용 아니냐는 생각도 많이 들고, 또 한 가지로는
잠수함은 아시다시피 수중에서 활동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럼 바닷밑 속에 들어가면 압력을 받겠죠. 그래서 이제 압력 선체라는 걸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잠수함에 사용되는 고장력강을 실제로 만든 나라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이제 동해 같은 경우에는 평균 수심이 1,500m입니다. 근데 1,500m. 네. 네, 아까 우리가 봤던 이제 장보고 3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나오고 있지만 수직 발사관 뒤에 이제 함교 뒤로 보면 10개가 SLBM이 탑재가 되고, 지금 앞에는 어뢰 발사관으로 보이는 구멍이 한 6개 이렇게 실루엣이 보입니다. 아, 그렇네요. 네. 그리고 이제 뒤쪽에 지금 원자로가 탑재됐을 걸로 생각을 하는데, 실제 북한이 지금 원자로를 갖고 있을지도 의문스러워요. 아, 그것도 몰라요? 왜냐면은 보통 저렇게 잠수함에 탑재하기 전에 지상에서 테스트를 해야 돼요. 근데 여지껏 요즘은 사실 인공위성이 워낙 많기 때문에 저런 시설을 만들게 되면 눈에 띕니다. 근데 북한이 아직까지 그런 시설을 만들었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약간 좀 미지수도 많고, 과연 잠수함 만들 수 있는 저런 고장력강을 북한이 생산할 수 있느냐, 이것도 사실 좀 의문인 상황입니다. 그럼 이걸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북한이 자체적으로, 그러니까 어디 다른 나라 힘 안 빌리고 자체적으로 인력이나 기술이나 그게 돼요? 저렇게 만들 일단. 일단 저 정도까지 기술은 됩니다. 북한의 실제 잠수함 기술은 원래 북한이 자체로 개발한 것이 아니고 심포에 잠수함 건조 공장이 있는데 북한에서는 이걸 보고 봉대 보일러라고, 보일러. 이건 누가 만들어줬느냐? 중국이 와서 해준 겁니다. 첫 잠수함 공장은 중국이 와서 다 건설해 주고 기술도 이전받았고, 이자 방금 우리 김대원 이제 전문가님께서 평가한 것처럼 일반적인 군사 전문가들이 보건대는 대단히 불균형적인 잠수함입니다. 함교가 저렇게 크다, 물방울 형태가 아니고 크다는 거는 엄청난 저항을 받고, 그 다음에 은밀성도 보장 안 되고 속도도 안 되는데, 그러면 왜 우리가 북한이 저렇게 무리수를 두면서도 좀 균형에도 맞지 않는 잠수함을 만드는 그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북한은 우리하고 핵 잠수함에 대한 원리가, 군사 원리가 달라요. 우리는 미국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핵 잠수함을 만드는 나라들은 이 잠수함이 핵 보복 타격입니다. 1차로 맞았을 때 핵기지가 다 맞아졌을 때 2차로 보복을 하기 위해서 핵무기를 바다에 넣어두거든요. 북한은 보복 타격 원리가 아니라 북한은 선제 타격을 하겠다는 겁니다. 핵 잠수함을 만들어서. 일명 칼은 바다에서의 칼은 우리가 만들려는 핵 추진 잠수함이고, 전략 핵 잠수함은 방패인데 북한은 반대로 전략 핵 잠수함을 칼로서 공격형으로 쓰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저렇게 함교도 작고 물방울 형태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공격 먼저 쓰겠다는 거니까 저렇게 투박하게 만들어 가지고 먼저 상대를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자, 이겁니다. 그러면 왜 저렇게 북한이 바다에 들어가느냐? 우리가 상식적으로 놓고 보면 남과 북의 영토가 작고, 우리 채널A 우리 이야기도 하는 이 장소가 북한으로부터 100km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좁은 영토에서 수도가 가까운 500km 범위 안에 양측의 수도가 있는데 바다까지 갈 필요가 뭐 있습니까? 아니, 포와 공군력과 뭐 장사성포가 하면 다 해결되는데 결국 남북은 다 바다로 지금 내려가거든요. 이거는 결국은 쉽게 이야기하면 북한의 경우에는 미국의 압력을 가해서 진짜 북한의 핵 위협 국가로 보이게 하자는 거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핵 추진 잠수함을 만들어 가지고 대통령도 이야기한 것처럼 밑에서부터 북한을 계속 따라다니며 추정했다가 공격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선제적으로 해서 무력화시킨다. 이런 전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남북의 싸움은 이제는 바다로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 거죠. 그렇군요. 자, 그런데 제가 이거 외형만 봤을 때 여기에 그 SLBM 이 장착할 수 있는 수직 발사관이 지금 보면 10개나 들어간다라고 자랑을 하는데, 이게 좀 기형적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처음 이 전략 원자, SLBM을 쏘는 전략 원자를 만든 나라가 이제 미국입니다. 근데 그때도 이제 미국이 급하다 보니까 저거랑 비슷하게 사실 이제 세일 뒤에다가 발사관을 이렇게 쫙 해놨는데 조금 높았어요. 근데 저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보면 지금 이 북한은 SLBM을 이제 소형화하는 기술이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한 20m급 되는 이제 SLBM 탑재를 전제로 해서 잠수함을 만다 보니까 저렇게 기형적인 모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높이로만 보면 전 세계에 있는 전략 원잠 가운데 가장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러면 이제 항해하다가 잘못하면 뒤집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사실 불안정하게 너무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급하게 만들었다는 게 눈에 보일 정도니까.
그래서 과연 저거를 제대로 쓸 수 있을까라는 좀 의문이 많이 드는 상황입니다. 저 외형만 봐서 이제 뭐 군사 전문가 또 그리고 태영 의원님도 곳곳에서 좀 미흡한 게 보인다 네. 결론으로 가게 되는데 그럼 우리 핵잠은요? 우리는 혹시 일단 안 만들었지만 설계도 뭐 이런 거 있어요? 개념 설계는 사실상 거의 어느 정도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요. 그래서 올해 이제 마덱스 때 해양 방산 전시회 이제 부산에서 있었는데 그때 이제 모 업체에서 지금 영상에 나오는 장보고 3 같은 경우에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이게 재래식 잠수함이다 보니까 이 배 모양 자체가 고속을 낼 수 있는 선형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핵잠수함을 만들게 되면 배 모양을 완전히 바꿀 겁니다. 빠르게 달릴 수 있는 선형으로 바꾸려고 지금 준비들 하고 있고 네. 다른 제반 기술도 사실상 우리는 다 가지고 있어요. 연료만 필요한 상황이에요. 아, 그렇군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봤을 때는 북한이 아직은 이 원잠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좀 부족한 거 아니냐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자, 이제 우리가 외형을 짚어봤지만 진짜 핵심 중에 핵심은 또 내부겠죠. 네. 자, 내부 중에서 핵잠수함 완성 체크리스트 두 번째 한번 보도록 하죠. 두 번째 체크 포인트는 바로 이겁니다. 소형 원자로. 사실 이게 진짜 핵심이에요, 김 대표님.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가장 의문스러운 게 북한 같은 경우에 사실 발전용 원자로도 지금 없는 상황이거든요. 발전용도 없어요. 발전용도 없습니다. 전기를 만들어내는 원자로를 만든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한데 사실 전 세계에서 지금 발전용 원자로의 시초는 네. 잠수함용 원자로였어요. 그래서 이게 시초가 됐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지금 아시다시피 원전 강국이죠. 그 다음에 SMR도 지금 열심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유력시 되는 게 SMR용 원자로를 좀 손을 보면 우리가 만든 원자력 추진 잠수함에 넣을 수 있지 않겠냐라는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반면에 우리는 이제 어떻게 보면 아직 없지만 네. 기술은 다 있어요. 근데 북한은 아무것도 안 해봤는데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은 조금 의아스러운 포인트라고 좀 말씀드립니다. 일단 소형 원자로가 뭔지 간략하게 핵심만 설명하면 어떨까요? 일종의 그렇습니다. 지금 대형 원전들 잘 보시면 크기가 어마어마하죠. 네. 근데 소형 원자로는 그 크기를 한 10분의 1로 확 줄여버린 겁니다. 이유가 뭐냐면 지금 우리나라에 쓰는 대형 원전들은 전기 발전량이 어마어마해요. 130메가와트 이상 됩니다. 네. 근데 원자력 추진 잠수함은 그렇게까지 필요가 없어요. 50메가와트 그러니까 전기 출력으로 계산했을 때 50메가와트 60메가와트 정도면 돼서 크기를 그래서 줄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소형 원자로가 어쨌든 핵잠수함을 건조하는 데 있어서 진짜 어려운 과제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 네. 아까 발전 원자로도 없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요. 북한은 지금 실제 핵 연료는 뭐 우라늄 농축을 통해서 플루토늄을 무기화해서 가지고 있지만 네. 그것을 쓸 수 있는 원자로는 만들지 못했습니다. 지하 전기를 생산하는 평화적인 핵 에너지 이용에서는 북한은 대단히 이제 낙후한 상태가 있죠. 네. 그런데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핵 추진 원자로에서 가장 핵심은 소형, 작은 소형 원자로인데 이걸 북한이 못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거는 결국은 러시아에서 가지고 오려는 게 아닐까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에서.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거 러시아에서 떼오려는 정황들이 곳곳에서 포착이 돼요? 네, 맞습니다. 오늘 오전에 스페인으로부터 들려온 소식이 있었는데요. 작년 12월에 스페인 앞바다에 네. 러시아 당국 소속에 있는 그 군사 기업의 배가 저거요? 네, 저 배가 침몰을 했어요. 그러면 스페인 당국에서 당연히 조사를 하겠죠. 네. 어떤 물건을 싣고 있었는지. 그래서 그 조사 결과를 오늘 발표를 했는데 네. 저 러시아 화물선 우르사 마유르 저 호에 뭐가 있었냐면 러시아 그 핵잠에 들어가는 이 소형 원자로의 덮개가 저기에 실려 있었다는 거예요. 아, 저 배에? 저 배에. 근데 저 배가 네. 러시아 상트페부르크에서 블라디보스토크로 가던 길이었거든요. 근데 그 경로에 그 북한의 나선에 들릴 것 같은 게 포착이 된 거예요. 네. 그렇다면 저 원자로 저 덮개가 과연 러시아가 쓰는 게 맞느냐. 네. 북한 들러서 북한에다가 주고 가려고 했는데 지금 저기에 빠진 거 아니냐. 목적지가 북한으로 조사가 됐다. 네, 그래서 지금 그런 의혹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저렇게 정황들이 포착이 된 거면은 아까 뭐 발전 원자로 기술은 없어도 이미 소형 원자로 이거를 러시아로부터 이전받았을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에요? 저는 이번에 김정은이가 직접 나서서 네. 저렇게 전략핵 잠수함 선체를 공개한 거는 이미 러시아 측으로부터
소형 원자로를 주겠다는 확고한 담보를 받고 물론 이미 다 가져다 놨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확고한 담보가 생겼기 때문에 이제는 저렇게 선체를 공개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이미 저렇게 공개를 했은 이유가 소형 원자로를 이미 넘겨받았을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대목이 하나 있어요. 보면은 푸틴이 축전을 보냈는데 이걸 공개한 시점이 바로 북한이 핵잠수함 실무로 공개하는 그 무렵쯤입니다. 한번 영상 볼까요? 자, 이렇게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 러시아 연방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사이에 불패의 친선과 전투적 우위를 뚜렷이 확증했다. 그러니까 푸틴이 이런 걸 보냈다라는 거를 공개한 겁니다. 그러니까 핵잠수함 만드는데 푸틴이 어느 정도 도와주고 있다 이런 뜻 같아요. 당연히 그렇게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북한과 러시아 사이에 예. 푸틴이 평양 방문을 할 때 전략적 동반자 관계라는 협정문을 맺습니다. 거기에 어떤 대목이 있는가 하면 푸틴은 북한이 하려고 하고 있는 모든 군사적 성과를 적극 지지하고 네. 앞으로 러시아와 북한은 군사 분야에서 가능한 모든 것을 다 협력한다는 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푸틴한테 제일 필요한 거는 사람들이 북한 군인들이 러시아에 와서 우크라이나 반대에서 싸워주고 있고 네. 러시아의 부족한 포탄이라든가 미사일들을 북한에서 많이 가져가는 거겠죠. 이걸 북한에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북한에 가장 필요한 건 뭘까요? 북한에 하지 못하고 만들 수 없는 걸 러시아로부터 가져오는 건데 그런 담보물도 없이 북한이 저렇게 젊은 군인들과 또 지금 미사일, 방사포탄 모든 걸 보내주고 있다. 이건 비례가 안 되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북한이 저렇게 김정은이가 저 군수 공장에 나가서 올인하고 있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저 소형 원자로를 가져온 데 대한 보답 혹은 앞으로 가져오기 위해서 러시아 이미 약속한 네. 모든 군사 물량들을 보장하기 위해서 저렇게 연말에도 저렇게 공장을 분주히 찾아다니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체크리스트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소형 원자로 기술은 뭐 러시아로부터 이전을 받았다라고 치고요. 그 가정하에 보면은 마지막에 이게 필요하겠죠. 농축 우라늄이에요. 이거 북한은 사실 우리 이거 어마어마하게 갖고 있다 주장을 하거든요. 이거 다 믿어도 돼요? 예, 북한은 농축 우라늄은 상당히 오래전부터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거는 인정하지 않았지만 북한은 농축 우라늄을 저들이 하고 있다는 걸 저렇게 예. 사진을 통해서 보여주었고 그중 일부 농축 우라늄 시설은 미국 해커 박사에게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전문가들도 북한이 농축 우라늄을 하고 있다는 건 다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농축 우라늄은요 저렇게 우라늄 원심 분리기만 있으면 네. 분리기만 많이 만들어 놓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북한은 우라늄 원심 분리기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는요 남북한이 한번 각각 핵잠수함을 만들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가정을 하면 이거를 이제 어디에 배치해서 어디에 운용할지도 하나 핵심일 것 같은데 이미 우리는 핵잠수함을 우리도 오랫동안 준비를 해온 만큼 운용 능력도 어느 정도 갖춰져 있다고 해요. 한번 비교를 해보죠. 첫 번째는 이겁니다. 게임 체인저 탐지력이요. 김대호 평론가. 일단 남북한 탐지력 수준 비교해보면 어떻습니까? 일단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예. 북한보다 일단 방위 산업 전자 부분에서 강자죠. 그래서 지금 이제 사실 전 세계적으로 잠수함에 들어가는 소나라든가 전투 체계를 만든 나라가 많지가 않습니다. 네. 거기에 우리는 이제 다 포함이 되고요. 지금 영상으로 나오고 있지만 보시면 이렇게 지금 뒤에 뭔가 선을 끌고 가죠. 저것도 소나입니다. 그래서 저런 여러 가지 첨단 소나들을 우리 지금 장보고 3는 다 네. 장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북한이 만든 뭐 이후에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지만 북한의 전략원들이 나온다 그러면 바닷속에서 만약에 조기에 우리는 탐지가 가능하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잠수함은 또 정숙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암무함이 이제 한미연합 대잠 훈련을 했는데 미국 쪽에서 잡느라 힘들었다 이런 얘기가 나왔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소음도 적고 네. 반면에 이제 북한이 갖고 있는 잠수함들은 지금도 바다의 경운기라는 별칭이 있을 정도로 바닷속에서 아주 소음을 많이 내요. 막 덜덜덜덜 하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소리가.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따져봤을 때는 우리가 뭐 먼저 탐지하고 추격 경멸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선제 타격 능력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선제 네. 타격 능력은 어떻습니까? 일단 이제 지금 이제 화면으로 나오고 있지만 예. 만약에 우리가 이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지금도 한미 양국의 이런 잠수함들이 사실 북한 해군의 저런 잠수함 기지 앞에 가서 다 기다리고 있어요. 나오기만 해봐라.
이렇게 다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영상에 나오는 거 이번에 이제 김정일 가면서 이제 본 건데 뭐 저런 투발 해저 기뢰라든지 신형 중어뢰도 이번 전략 원자에 맞춰 새로 만드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미 다 갖고 있습니다. 아, 우리는 갖고 있군요. 예, 특히 우리나라가 강점 갖고 있는 게 뭐냐면 자항 기뢰라는 게 있어요. 지금 나오는 건 이제 중어뢰고 잠수함이 잠수함을 격침시키는 핵심적인 무기인데 저거랑 비슷한데 자항 기뢰는 뭐냐면 항구 안까지 들어가서 기뢰가 바다에 가라앉은 다음에 뭔가 위에 물체가 지나가면 빵 하고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만약에 북한이 공격 의도가 있다. 그럼 우리가 자항 기뢰를 먼저 북한 해군의 항구 안으로 들여보내면 되죠. 이런 것들도 완비가 된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북한이 이렇게 핵잠수함을 만들었다. 그러면 이걸 어디서 취역시켜서 어디서 운영하냐? 자, 추정되는 기지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보면요. 여기가 심포조선소라는 곳입니다. 저 왼쪽에 있는 게 이제 건조시설로 추정이 되는 곳이고요. 자, 얼마 전에 북한이 자랑스럽게 공개한 김군옥 영웅함이라는 그 잠수함이 추정되는 게 저기서 이제 또 포착이 됩니다. 근데 여기 이 심포조선소에서 이번에 핵잠수함 기지를 또 만들 거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왜냐하면 자, 마양도라는 저 섬이 있는데 저걸 사실상 방패막이로 쓸 수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핵잠수함, 북한 핵잠수함이 이제 취역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곳인데 그러면 여기서 이제 만약에 북한이 먼저 핵잠수함을 만들었다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성능이 확실히 되지는 않지만 이런 의도를 갖고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런 전략 원자들은 먼 바다로 나가야 되는데 성능이 안 되면 그냥 저 앞에서 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뭐 지금 사진으로 나오고 있지만 앞에 이제 섬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 잠수함들이 안까지 들어가려면 굉장히 위험하겠죠. 그래서 이제 제가 앞서 자항기뢰도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북한 같은 경우에 지금 약간 이제 다른 나라들과 다른 방식을 좀 사용하려는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지고, 만약에 근데 북한이 저런 의도를 갖고 있다. 그럼 이제 만약에 이렇게 잠수함이 나왔다 그러면 한미 양국의 수상 전투하면 잠수함들이 뒤쫓아가겠죠. 그리고 SLBM을 쏘려고 했을 때 선제 타격할 수도 있겠죠. 이런 것들을 우리 군도 다양한 시나리오를 가지고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과연 이제 뭐 남북한이 다 핵잠을 만들기 시작했는데 어느 수준까지 도달할지는 더 지켜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자, 세 분과 함께 북한의 핵잠 공개 의도 한번 짚어봤습니다. 저희는 60초 후에 뵙겠습니다.